잠실의 생활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그 롯데타워가 왼쪽에 있고, 롯데몰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롯데백화점이 옛날부터 있었던 거고. 네. 사실 여기는 호텔에 갈 일은 별로 없고, 그냥 롯데월드 오던 데잖아요. 요즘에도 애기들 보면 아침에 쫙 많은데, 여기 롯데몰이나 롯데타워가 생기면서 완전 바뀌었죠. 여기 보시면 이 사거리에 사람들이 이렇게 되게 유동이 많아요. 유동이 많거든요. 저기 쓰러질 때 얍실한 저 아파트가 잠실주공 5단지고 얍실한. 최근에 30억을 찍었다 이런 건데, 이제 31평, 33평 뭐 이렇게만 있는데, 네. LH에서 최초로 지은 중층 아파트. 그래서 공을 엄청 많이 들었답니다. 최근에 이게 이제 실거래가가 거의 30억을 찍으면서 이제 이슈가 됐는데, 얘는 이제 2017년 12월 31일 전에 관리처분 인가를 내서 초과이익 환수제를 이제 벗어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이 반려를 하면서 초과이익 환수제가 무산됐죠. 그래가지고 이제 다 포기하고 알아서 해라 그래갖고 저기 옆에다가 이제 철탑 세우고 위에 올라가서 데모했어요. 그때 서울시를 욕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네. 예, 그랬던 거고, 그때 이제 초과이익 환수제를 통과한 데도 있어요. 옆에 잠실 진주 미성 코르바 아파트는 통과해가지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고. 네. 지금 여기는 이제 관리처분 인가가 났다가 안 났다가 이러고 있는데, 아직도 조합원 분양 신청 같은 걸 안 했기 때문에 몇 평을 받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런데 이제 30억 정도의 거래가 됐으면 한강변에 들어가고 그러면은 35억이 안 될 이유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렇게 보고 가시는 거죠. 근데 조합원들이 3,300세대밖에 안 되는데, 이게 건축 계획에 따라서 이게 되게 고무줄이에요. 뭐 4,000 몇백 세대가 될 수도 있고, 뭐 6,000 세대가 될 수도 있고, 7,000 세대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데, 그냥 제 생각인데 전 조합은 다 한강뷰를 주지 않을까, 이야. 그런 생각이에요. 그 정도로 낙낙하군요. 안 그러면 이제 동의 안 하겠죠. 잠실의 음마 아파트 같은 느낌이죠. 이를 갈고 있는 거죠. 음마보다는 훨씬 못하지만, 이쪽에 보시면 커뮤니티 시설이 여기 있는데, 여기 아직도 YMCA에서 운영을 하는 커뮤니티 시설 요거 네. 여기 있어요. 되게 오래됐죠. 정비사업 조합도 있고 한데, 여기서 이제 아기 스포츠단 뭐 이런 거 하면서 옛날에 YMCA에서 운영하니까 노홍철이 여기서 이제 아기 스포츠단 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야외 수영장도 있고 했거든요. 네. 했는데 없어졌어요. 사고가 나가지고. 어쨌든 그래서 여기 상가들 일부 있고, 여기 보시면 순 아파트밖에 없잖아요. 네. 여기 보시면 5단지, 여기 5단지고, 여기 건너편이 리센츠인데 2단지고, 여기 트리지움이 3단지고, 여기 이제 저기 안에가 4단지. 그래갖고 여기 사거리가 아파트밖에 없는 곳이잖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아파트밖에 없는 곳은 이렇게 휑하다는 거지. 근데 저쪽에 5단지 앞에 쇼핑몰이 막 들어오니까 유동인구가 되게 많았잖아요. 그죠? 복작복작하고. 그렇죠. 네. 그게 그 차이라는 거죠. 생활 인프라가 바뀌는 거죠.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2단지하고 3단지 사이인데, 여기는 2008년에 입주한 거, 이제 여기 옛날에 그대로 돼 있는 거고. 그죠? 이 사이가 이제 그걸 보여주는 거죠. 얘는 2008년식이고, 얘는 아직도 재건축하고 있는 건데, 여기는 5층짜리 주공 아파트였고, 여기는 이제 잘 사는 사람들, 그나마 좀 12평, 13평 이런 아파트가 주였고, 여기는 이제 30평대 단일 평형이고, 당시에 보면은 옛날 말로 이제 식모방 같은 게 있어요. 지금 말로는 입주 가사 도우미, 네. 방이 부엌 옆에 조그맣게 있던 그런 시절, 이제 좀 살던 사람들이 살았던 거죠.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저층은 이미 됐고, 이제 고층은 이렇게 남아 있는 거지. 재건축이 되면 지금 이미 30억에 거래되고 있으니까 뭐 35억 이상 갈 거다라고 기대감이 점점 커지고 있는 분위기이고요. 여기 바로 한강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가면 한강 둔치. 물론 반포에 있는 한강 둔치하고는 둔치보다는 좀 레벨이 낮긴 하지만, 여기 공사하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진입도로를 좀 이렇게 되게 꼬불꼬불하게 생겼는데 예쁘게 만들어 준다는 거고, 여기 보시면 다 이제 노상 주차장으로 다 돼 있잖아요. 네. 여기 보면 샤시 바깥에 복도식인데 샤시 안 한 거 보이시나요? 이사하고 계시네. 비 오면 이제 좀 물이 들어가겠네요. 그렇죠. 이제 저것도 보면은 한 명이 끝까지 안 하면, 네. 끝까지 안 하고 비어 있는 데도 있고, 하려면 다 같이 해야 되는데, 맞아요. 저게 이제 한 명이라도 안 하면은 바람이 슝슝 들어오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그래도 좀 열심히 다 하셨네요. 그죠? 그러니까 저희 아파트만 해도 층별로 다 다릅니다. 예, 그러니까요. 이게 복도식은 그런 게 좀 있어요. 그죠? 여기가 이제 잠실의 대장이 될 게 뻔하고,
이런 분위기면 35억이 아니라 더 갈 수도 있지 않겠나, 막 이런 이야기고. 예, 롯데타워 보이고, 이제 이 건너편은 또 장미죠, 장미. 민영이 지은 거죠, 이거는. 민영이 지었고, 그렇습니다. 여기는 제가 봄 되면 잠실주공 5단지는 벚꽃이 그렇게 예뻐요. 벚꽃 보러 오고, 가을 되면 이제 가을에 이제 단풍은 장미가 예뻐요. 그래서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 사이에 두고, 요거는 민영, 요거는 이제 주공에서 엄청 공을 들여졌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신통기 그래갖고 열심히 달리고 있죠. 신통기도 달리고 있는데, 장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28사 기준으로 23억 4천? 5천? 이게 이제 매물 거기서부터 나오거든요. 네. 얘네는 거의 30억에 나오고 있고, 매물이. 저는 의외로 여기가 물론 저기 사거리에 붙어 있긴 하지만, 여기가 약간 뒤에 있긴 하지만, 요것도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그 한강에 접한 면적은 장미가 훨씬 더 길거든. 이제 여기는 거의 100% 조합원들은 한강뷰를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대형이 있어요, 대형. 옛날 대형 있고, 똑같이 옛날 대형, 부엌 옆에 입주 가사 도우미 방도 있고. 그러니까 옛날에 부자들이 사는 구조였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요즘에는 뭐 가사도우미를 쓰는 사람들이 많진 않잖아요. 특히 입주에서. 그치, 입주 가사도우미 쓰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데, 이제 정말 옛날에는 부자들은 많이 썼으니까. 그쵸. 예, 그런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지었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 길 사이로 보면 이제 요게 이제 잠실 업무지구거든요. 네. 이거 보면 이렇게 다 빌딩들에 대기업도 많이 들어와 있고, 막 그래요. 직장 사람 진짜 많던데요? 점심 때 되면은 네, 진짜 많이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이제 그게 문제야. 왜? 그게 왜 문제냐면 왜? 점심 때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니까 밥 먹을 데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장미 아파트 상가에서 밥을 먹는 거죠. 근데 장미 아파트 상가에서 밥을 먹는데, 그 오래된 상가에 밥 먹으러 온 사람들이 많으니까 장사가 되잖아. 네. 그러니까 재건축에 반대하는 거죠. 장미 상가 식당가에 사람 진짜 많던데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싫어하는 겁니다. 이 장사가 이렇게 잘 되는데 재건축하면 나가야 되잖아. 이게 몇 년이 걸릴지 모르잖아요. 네. 지금 뭐 잠내아라든지 잠실르 같은 경우에는 지금 6년째 나가 있거든요. 이주한 지 6년 7년 됐단 말이에요. 네. 나가 있으니까 이제 그동안 장사를 못 하고, 이제 더 문제는 이제 주인들은 집을 받지만 세입자들은 쫓겨나잖아요. 네. 그래서 반대가 심하고, 그래서 이제 장미 아파트도 똑같이 강남의 다른 아파트하고 똑같이 이제 상가 문제 때문에 골머리가 아픈 거죠. 그러면 잠내아는 어떻게 해결했어요? 요거요? 잠내아? 네. 어떻게 상가를 해결한 거예요? 그때는 상가가 크게 이슈가 없었어요. 이제 이슈가 두 가지가 있어요. 요거는 약간 다른 이슈인데, 강남의 아파트 상가의 문제는 쓸모없는 상가를 사가지고 지분을 쪼개 놓으니까 아파트 준다고. 네. 아파트를 달라는 문제고요. 아파트를 주세요. 우리 상가 조합원도 아파트를 주세요. 라는 문제고, 왜냐? 조합을 설립하려면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지만, 전체의 3분의 2 이상도 동의를 받아야 되지만, 각 동별로 50% 이상 동의를 받아야 돼. 근데 상가동도 한 동으로 친단 말이죠. 상가 사람들이 50%가 반대를 하면은 조합이 설립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가 조합원들이 이제 우리도 아파트를 주면 하겠다. 요렇게 되니까, 그거를 이용해서 사람들이 이제 지하에 보면은 옛날에 분양받았는데 넓고 상가 안 하는 거, 뭐 그런 거 있잖아. 거의 사용 안 되는 그런 거를 뭐 법인이나 이런 애들이 사가지고 쪼개는 거야. 이렇게 여러 개로 쪼개서 조합원 수를 확 늘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입주권이 나온다면서 이렇게 팔아먹는 거죠. 아파트 입주권이 나온다면서, 사실. 그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반대하고 자기들 의견을 관철시키려고 그러고, 이제 그런 게 문제이죠. 사실 둔촌 주공 아파트에서도 올림픽파크 프로연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의 문제는 약간 다른 문제인 거죠. 여기는 장사가 너무 잘 되는 문제죠. 네. 장사가 너무 잘 되는 문제 때문에 이제 생긴 거니까, 강남의 일반적인 아파트 상가들하고 약간 다른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덫이 이제 저 앞쪽에 보시면 장미가 보이죠? 네. 예, 왼쪽에는 보면은 주상복합들이 있잖아요. 이 주상복합이 있다는 거 자체가 상업시설이라는 거죠. 상업지라는 거죠. 상업지. 네. 그러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상업지, 업무지구 상업지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장미가 있는 거죠. 가보면 장미 아파트를 가볼게요.
여기가 이제 오른쪽이 장미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장미 아파트는 이제 총 3개 1, 2, 3차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장미 3차 여기 아파트 있는데 여기는 중대형 위주로 되어 있어요. 여기는 소규모로 되어 있고, 자 여기 보시면 저 앞에 보시면 상업시설 막 보이시죠? 스타파크 있고 저 뒤에 이제 막 빌딩들 있잖아요. 여기서 사람들이 쏟아져 나가가지고 장미종합상가로 가는 거죠. 여기 맞습니다. 보시면 장미종합상가 쏟아지는데, 이 장미종합상가가 보시면 되게 오래되고 낡은 낡은 상가들인데 보시면 1층에는 장사가 되게 잘 돼요. 잘 되고, 그리고 지하에도 식당가들이 많은데 되게 장사가 잘 된다는 거죠.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여기 앞에서 쏟아져 나오는 사람들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문제가 많아서 안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여기는 재밌는 게 교회도 있거든요. 교회도 있고 동사무소도 있고 하는데 이게 다 완전히 분리가 돼 있어. 단지하고 단지 속에 있는 게 아니고 분리가 돼 있기 때문에 여차하면 채척을 할 수 있는 거죠. 채척. 그래서 제 이야기, 여기 신통기로도 진행을 하고 있잖아. 여기 앞에 보시면 5단지가 바로 보이잖아요. 5단지하고 길 하나 사이로 있는데 5단지는 거의 30억이 됐고, 여기는 아직 24억 정도 되니까, 이제 뭐 매물 호가, 제조 호가 기준으로 되니까, 그러면은 여기가 난 거 아닌가? 그치? 빨리 여기는 70층으로 되니까, 주공 5단지는 70층으로 되는데, 여기도 신통기 계획이 나왔으니까 일단 뭐 49층 뭐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은 뭐 물론 여기가 앞으로도 더 비쌀 것 같지만, 뭐 30억, 거의 전세 가격은 이제 거의 뭐 이렇게 뭐 2, 3억 수준이니까, 그러면은 30억이라 그러면 내 현금 27억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물론 뭐 대출을 땡길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큰 돈 있으시면 여기 들어가시는 것도 괜찮지만, 그게 아니라 그러면 장미 아파트가 좋긴 한데, 이제 문제는 여기가 신통기가 되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실거주가 아니면 들어오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축에서 실거주하기 싫은 사람들은 이제 망설여지는 건데, 이제 나는 들어가서 살 수 있다 이런 분들은 장미를 보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런 인프라면 괜찮은데. 그쵸. 아파트 빼고는 다 좋아요. 그리고 이제 장미나 이제 주공 5단지는 그래도 좀 주차장 사정이 좀 낫거든요. 여기 이렇게 정문을 한번, 여러분들이 오시면 정문을 한번 가보시면 느낌이 오실 텐데, 네. 정문이 진짜 정말 옛날식으로 돼 있거든요. 70년대 80년대 식으로. 네. 그때는 어리어리하게 찍은 건데 지금에 비하면 정말 말도 안 되게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어쨌든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장미는 그런 면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어떨까. 결국에는 여기도 어차피 될 거거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장미가 이제 24억 정도 되는데, 이제 문제는 잠내아라든지 잠실 르엘이 들어오면 얼마가 될 거냐, 이제 요런 이야기잖아요. 그 이야기는 이제 저기 근처 가서 돌면서 다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팔 좀 쉬어 이제 좀. 장미 이야기 좀 더 해. 사요? 장미? 그치. 장미가 제일,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본인의 선택인데, 제 이야기는 그런 거죠. 30억이 있으면 잠실주공 5단지 들어가서 70층 이런데 어리어리한데 한강뷰 보면서 살면 되는 거고, 30억이 없다고 하면 둘 다 실거주 해야 되니까, 자 여기 들어오면 되는데, 아마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해 준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있는데 신통기는 해제를 안 해줄 것 같거든. 신속통합기획은 해제를 안 해줄 것 같아. 다른 것 때문에 해주는 대치동이라든지 청담동이라든지 대삼청잠 뭐라 그러냐, 대잠청삼이라 그러나, 거기는 이제 개발 이슈 때문에 한 거고, 여기는 신통기 때문에 한 건데, 서울시장이 지정하고 서울시장이 이제 결자 해지 하면 좋은데, 이걸 신통기를 해지할 수 있을까? 그거는 좀 욕을 많이 먹을 것 같거든. 그렇죠. 공공 재개발이라든지 공공 재건축도 신통기 토지거래 허가잖아요. 그거 이제 해제하기 쉽지 않을 거란 말이지. 투기 수요를 방지한다면서 이렇게 해놓은 건데요. 그걸 해제하기 쉽지 않을 거란 말이지. 그래서 여기는 신통기는 해제하기 좀 힘들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어쨌든 실거주 해야 되는데, 이제 제 이야기는 실거주를 해야 되면 구축에서 나는 실거주 하면서 기다릴 수 있다. 이제 이게 되시는 분들만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런 허들은 좀 있죠.
나는 못 살겠다 그런 데는 그런 허들은 있죠. 근데 사실 인테리어 해서 살면 되는데 뭐 인테리어도 요즘에는 웬만하면 뭐 몇천만 원에서 1억씩 나오니까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여기가 잠실 르엘인데 엄청 많이 올라갔습니다. 우리 사무실에서 맨날 보는데 이 땅 팔 때부터 봤는데 여기는 지금 현재 잠실 르엘하고 그 옆에가 이제 그 진주 아파트인데 잠실 잡내야죠. 잡내야는 올해 6월에 입주 예정이 돼 있고 르엘은 올해 12월에 입주 예정이 되어 있는데 르엘은 아직 분양을 안 했고 잡내야는 분양을 했죠. 네. 분양을 했어요. 그래서 잡내야는 6천만 원 정도에 분양을 했죠. 그래서 저기 보시면 거의 한 단지 같이 이렇게 보이죠. 보이는데 대충 비슷하게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왜 6개월 차이인지 모르겠지만 일부러 이게 띄워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전체적으로 바뀐단 말이지. 이 둘 다 30평을 이제 받을 수 있는 거, 34평을 받을 수 있는 거는 분담금까지 감안하면 대략 이제 30억 조금 안 되게 거래가 이미 되고 있는 거죠. 이미 거래가 되고 있으니까 잠실주공 5단지는 여기보다는 좀 더 비쌀 거 아닙니까? 잠실주공 5단지는 이제 얘네들 시세 기준으로 보면은 35억은 그냥 갈 거다. 보수적으로 봐도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고, 장미 같은 경우에도 잠실주공 5단지보다는 조금 낮게 형성이 되겠지만 그래도 얘네들보다는 비싸게 되겠죠. 여기는 이제 한강뷰를 보려 그러면 이제 일부 동에서 한강뷰가 나오겠지만 이제 장미가 들어와 버리고 하면 한강뷰도 안 나올 테니까 장미 같은 경우에 조합원이 되면 전세대 한강뷰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에요. 왜냐하면 잠실주공 5단지보다 한강을 접하는 면이 훨씬 길어요. 장미가. 그래서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장미는 이제 24억 정도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좀 미래를 보고 들어가서 이제 안 돼도 뭐 살면 되지 뭐 이런 느낌으로 가면 그거 되지 않을까 생각했던 거고, 잠실 르엘이 또 분양을 어차피 할 건데 어차피 해야 되잖아요. 지금 일반 분양 안 했으니까 그 얘네가 분양을 하게 되면 얼마가 나올지가 일단 너무 궁금한 거죠. 얼마에 분양할지 잘 모르겠지만 얘네가 분양하면 또 여기 주변 분위기가 확 바뀌겠죠. 이미 여기는 30억을 넘어서고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고, 이제 문제는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 그제 기준으로 이제 27억 썰 26억 중반 썰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아실에는 이미 등록이 됐던데 물론 취소할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25억에는 꽤 거래가 많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게 조합원 입주권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크기가 27억이면 여기가 분담까지 합쳐가지고 어차피 얘도 6월달 입주고 12월달 올해 입주인데 그러면 2, 3억 밖에 차이 안 난다는 게 이제 좀 약간 용납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면 이제 얘네는 좀 더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닌가. 맞다면 여기는 잠실이고 거기는 강동이고 네, 그렇잖아요. 사실 여긴 잠실은 아니고 신천동이지. 신천동 파크리오랑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은데, 네. 그 장미 아파트 옆에가 이제 파크리오인데 예전에 이제 그 시형 아파트 였을 거예요. 5층짜리였거든요. 네. 그게 이제 5층짜리는 재건축이 아까도 보셨지만 빨리 됐잖아요. 잠실에 있는 1, 2, 3, 4단지, 뭐, 엘스, 리센츠, 트리지움, 뭐, 레이크 팰리스, 이런 것들은 빨리 됐고, 5단지는 아직 안 되고 있고, 장비도 아직 안 되고 있고, 잠실권에서 처음으로 중층 아파트가 재건축이 된 게 이제 잠실르엘하고 잠실르엘하고 이제 잡내야란 말이에요. 그죠? 이제, 그리고 나머지 이제 중대형들이 되고 있는데, 이 파크리오랑 장미 아파트랑 이게 마주보고 이렇게 있는데, 얘네가 지금 얘도 2008년에 입주했죠. 근데 신축이 2008년 입주했는데 얘 가격이랑 지금 똑같아요. 얘도 23억 중반, 뭐 24억 이렇게 시작해요. 호가가, 스타트가 이렇게 그렇게 시작하니까 똑같단 말이지. 똑같아. 그죠? 똑같은 상태이고, 그리고 이제 파크리오 앞에 이제 잡내야라든지 이런 애들이 들어오고 있는 거니까 이제 보면 입지가 크게 다르냐라고 하면은 글쎄, 근데 얘가 24억, 얘가 30억, 그럼 6억 차이 난단 말이죠. 6억 차이. 그러니까 이제 2008년식하고 2025년식하고 15년 정도 차이 나니까 6억 정도 차이 나는데 20%에서 30% 사이로 이제 가격 차이가 나는 것 같아. 이제 요런 게 이제 공부가 많이 되는 거죠. 그러면 잠실에 있는 아파트들이 현재 27억 정도 하니까 거의 30억이라고 보면, 그러면 이제 잠실주공 5단지는 35억보다 더 올라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되는 거죠.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70층이 돼가지고 실제로 들어오면 어떤 분위기일지는 나는 모르겠어. 어마어마하겠죠. 그러니까요. 네, 어마어마하겠죠. 벌써부터 두근두근 하는데, 자, 그러면 이제 파크리오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파크리오는 이제 여기 옛날에 성내역이었는데 이름을 바꿨죠. 성내역 이미지가 안 좋다 그래갖고 잠실 나루역으로
바꿨죠. 나루라는 이야기는 이제 한강에 붙어 있었으니까 나루였겠지. 여기는 또 여기 장미 전철상가라고 또 저기 있어요. 아까 거기 크게 있는 장미 상가랑 여기 전철상가 있는데 혹시 문제가 되면 채측하기 좋겠다. 잘 돼 있어요. 사람들이 장미 이야기만 하면 항상 저 상가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데, 상가가 문제를 제기하게 되면 결국에는 제일 마지막에는 채척이라는 수단으로 가는데 판결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채척이 되려 그러면 채척하기 좋게 돼 있어야 돼요. 뭐 지본으로 분리가 돼 있거나 아니면 물리적으로 분리가 돼 있어야지 채척하기가 좋거든요. 한가운데 있으면 채척을 해도 그 들어오는 길을 만들어 줘야 돼요. 길을 막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그게 또 아파트에서 빠지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죠. 근데 여기는 채척하기 좋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 여기가 이제 그 파크리오인데 안으로 길게 보시면 엄청 길게 돼 있단 말이죠. 근데 이분들이 전부 다 일로 와가지고 이 상가를 이용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상가가 너무 잘 되는 거야. 단지 수에 비해서 상가도 많지도 않고 너무 잘 되는 거야. 그래서 야, 난 이거 보고 여기 그때 상가를 했어야 되나? 어쨌든 여기 초등학교 뒤에 있고 여기 보면 한강도 있고.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왼쪽이 파크리오고 이제 오른쪽이 그 잠내아 르에라고 잠내하죠. 요 사이로 쭉 저 끝에가 이제 올림픽 공원이고, 여기는 이제 공원부터 해가지고 장난 아니에요, 그죠? 예, 여기 파크리오는 이제 앞동에서는 이제 한강이 보이는데도 꽤 있는데 앞동에서는 한강 보기가 좀 어렵고, 파크리오 때문에 여기도 이제 어차피 가리니까 한강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이미 30억에 거래가 되고 있다는 거가 중요한 거고, 입주장 끝나고 나면 또 조금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올림픽 파크 프레용 같은 경우에도 올림픽 공원 뷰가 나오는 데가 되게 비싸거든요. 비싸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올림픽 공원은 보이긴 한데 모르겠습니다. 예, 이게 파크리오가 엄청 커요. 6,000세대가 넘어간단 말이야, 이게. 네. 그래가지고 6,000세대가 넘어가고 잠실에는 전부 다 단지들이 사이즈가 다 크니까 그런 장점이 있죠. 아파트들이 막 단지수가 커가지고 맨날 신문기사에 나오는 게 단지수가 크니까 이제 자기가 원하는 기사 논조를 이제 대변하는 데이터를 뽑기 좋잖아? 폭락. 폭락은 폭락. 또 오른 다음에는 또 제일 비싼 거 그래 된 거. 씨가 말랐다, 이런 거. 씨가 말랐다. 뭐 이렇게 매청이 이번에 얼마 그랬는데 지난번에 뭐 부담 얼마가 올랐다더니 뭐 딱 그렇게 좋죠. 네. 여기도 이제 상가가 이쪽에 있긴 한데 이쪽은 동선이 별로 없어. 예, 그죠? 예, 그래서 이런 데는 학원들이 들어오고, 여기 드디어 올림픽해가 리모델링 했는데 여기 다 올라왔네요. 88년을 기점으로 한 거니까 이제 할 때가 됐지. 여기 좋습니다. 가보면 정말 좋습니다. 넓고 자전거 한번 타면 한 바퀴 도는데 한참 걸립니다. 여기가 드디어 방이동 학원가인데 올림픽 파크 프레온이 들어오면 떡상할 곳이다. 망고쌤이 이야기하고 있는 떡상할 곳이다. 아주 강조를 하셨죠. 아주 강조를 했죠. 여기 땅 한 평이라도 사놔야 된다. 항상 그 표현을 하셨습니다. 땅 한 평이라도 사라고. 사놔야 된다. 자, 여기가 이제 아주 그 센터가 될 곳이죠. 여기가 여기 올림픽 삼총사의 대장 월선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와, 이게 되면 지금 색깔부터가 죽었어. 지금 회색이 뭐야? 회색이 파스텔 톤으로 해야지. 이 색깔이 이게 뭐야 이게? 아니, 부시고 지을 거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사시나 봐. 여기가 되면 일단 얘네도 거의 10,000세대 가까이 되지 않겠습니까? 올림픽 파크 프레온이 12,000세대 아니겠습니까? 그럼 20,000세대가 넘어가니까 신도시가 되는 거죠. 미니가 아니라 그냥 신도시가 되는 거죠. 아이들이 다 장성을 했고 이제 자녀들이 이미 40대 넘어가고 막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다 컸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 사람들이 다 이사를 가느냐? 안 간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가 학군 수요가 점점 줄어드는 거죠. 줄어드는데 이게 재건축이 되고 나면 또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올림픽 파크 프레온으로 버프를 한번 받았는데 요게 재건축되면서 또 버프를 받으면 이게 학원가가 이제 미어 터질 거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분명히 이 뒤쪽에 있는 주택가까지도 전부 다 개발이 되면서 점점 학원가가 넓어질 거란 말이죠. 그러면 애들이 많이 오면 롯데리아부터 떡볶이집도 될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점점 커질 거다. 이제 상가 같은 경우에는 뭐 1, 2년 갖고 있다 팔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런 느낌이다. 그래서 제가 강조를 많이 했던 거고, 올림픽 파크 프레온이 불러올 나비 효과 뭐 이런 거죠. 집중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입주 이제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입주가 아마 올 봄 정도면 봄 지나면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때부터 이제 그 엄마 따라온 애들이 어떻게 될 건지 이렇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그리고 실제로 입주율이 높대요. 입주율이 높고 전월세 매물이 뭐 많이 등록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그 사람들이 방구석에서 주둥아리 이게는 입 전문가들이 많잖아. 입 전문가들 한번 와보지도 않고 올림픽파크 프레온 이야기하는 사람 중에 여기 와본 사람이 몇 분이나 될까요? 그렇죠? 와보지도 않고 이야기하는데 매물이 중복 제거하면 아직도 2,000 몇 개가 있다. 전세가 미쳤다 막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댓글도 있었습니다. 그게 그거를 와봤어? 아니 전화라도 해봤어? 나는 어이가 없다니까. 지금 이문희경 쪽에도 엄청 입주가 많잖아요. 거기도 전세 등록이 많이 돼 있거든요. 여기도 그렇고 거기도 그렇고 전화해보면 부동산에서 똑같은 이야기 합니다. 아니 전세가 이렇게 많은데 몇천 개가 되는데 전세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 뭐 전세가 폭락 안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약간 이런 뉘앙스의 질문을 하면 다 뭐라고 하냐면 사장님 여기 부동산이 몇 개인지 아세요? 부동산에서 다 이렇게 올립니다. 이게 그 부동산 매매하고 부동산 사장님들이 매물 올리는 그 메커니즘을 잘 이해를 못 하는 거야. 왜? 부동산 안 해봤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그 방구석의 입 전문가, 아가리 파이팅 하고 있잖아. 아가리 파이팅. 그죠? 그런 표현 하면 안 되나? 입 전문가들 있잖아. 입 전문가들 이야기 들어가지고 되겠냐. 한번 거래라도 좀 해봐야지. 그 부동산들이 입주장에 매물을 많이 확보해야지 장기적으로 그 먹고 살 만한 기반이 마련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이해를 해야 돼요. 뭔 소리냐면 입주장 때 전세든 매매든 최대한 많이 해놓으면 그분들이 나중에 주인이면 전세 내놓거나 팔 때도 거기다 보통 의뢰를 하고, 그리고 전세를 구했던 사람들도 나갈 때 거기다 내놓거나 그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일단 매물을 일단 많이 올려놔야지 사람들이 매물이 많아야지 눌러보고 전화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입주장 때는 매물을 많이 등록하게 돼 있어요. 그게 실제로 허위 매물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 중복으로 많이 등록을 한다는 거지. 그래서 중복 제거 누르면 2,100배가 되는데 그걸 누르면 밑으로 쫙 달리잖아요. 그게 중복되는 매물들을 그렇게 많이 등록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여기 부동산 소장님하고 이제 대화를 해보면 이런 거죠. 여기 주위에 부동산이 바로 근처에 100개, 좀 더 넓게 보면 매물 올리는 사람이 200개 가까이 되는데 10개씩만 올려도 2,000개다. 그 올린 10개가 중복으로 올리는 게 얼마나 많겠냐. 예를 들면 중복을 허용 안 해주기 때문에 1, 2, 3층이면 저로 쓴다든가, 그러면 다른 매물처럼 등록이 되고, 그 다음에 중층이라고 쓰고 고층이라고 쓰고 이렇게 쓴다는 거야. 숫자를 구체적으로 안 넣고. 그렇게 해서 최대한 자기 매물을 광고를 많이 하려고 그런다는 거죠. 중복 매물이 되면 무슨 얘기예요? 대표 매물이 올라오고 누르면 쫙 나오잖아요. 그러면 한 번 누르고 두 번 눌러야지 내 쪽으로 오는데, 중복이 안 되게 올려놓으면 바로 눌러서 내 번호를 확인하고 전화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매물 등록을 많이 한다는 거지. 제가 계속 매물 이야기할 때 강조드리는 게 그거잖아요. 부동산 소장님들이 매물을 등록하는 심리를 알아야 된다. 그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래서 신뢰도가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거는 여기 보시면 이 바로 앞에 301동 2동 요거 찍어야 돼. 지금 301동 2동 올림픽 파크 프레온 뭐 이야기할 때 그 엄청 뷰 좋은 사진 나오는 게 여기거든요. 1동 2동. 자, 여기가 이제 한강도 일단 살짝 보이고, 그리고 그 올림픽 공원 뷰가 엄청 좋아요. 이게 F타입이에요. F타입. 그래서 여기가 그런 거지. 그 원베일리도 보시면 원베일리도 그런 거잖아. 한강 풀뷰 나오는 게 60억에 거래되고 아닌 것들은 45억에도 거래되고 뭐 저 뒷동은 50억에도 거래되고 이러잖아요. 차이가 크잖아. 여기도 특히 여기가 비싸게 거래가 되는 거예요. 매물도 잘 안 나오지만 이게 26억 얼마에 주말에 거래됐다는 소문이 있어. F타입이. 그래서 보니까 302동이더라고. 302동. 그래서 그런 거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저기 4단지 쪽으로 가면 상대적으로 가격이 좀 떨어져요. 이렇게. 네. 그러니까 여기도 단지가 엄청 크니까 부동산에서 높은 가격에 거래됐어요 뭐 이렇게 나오는 거는 301, 2동인지 그런 거를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니면 떨어졌어요 그러면 저 뒤에 4단지 쪽인지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지. S하고 똑같은 원리예요. S 리센트 매물 가지고 장난칠 때 네. 자기 주장에 맞게 하는 거랑 똑같은 원리예요. 와, 이제 거의 다 마무리돼 가가지고 이제 지금 입주를 막 준비하고 있네요. 이 근처 한번 보십시오. 옛날에 와, 여기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여기 옛날 동네였는데 이 길 하나 사이로 동네가 완전 달라지고 있다. 간판들이 많이 깔끔한 게 많이 들어왔네. 확실히. 그러네요. 옛날에 주공 아파트 막
5층짜리 이런 거 막 분위기가 침침하잖아. 어디 침침하잖아. 그때랑 완전 달라졌네요. 주말에 또 나온 게 27억이 넘게 팔사가 거래된 게 있다. 이런 소문이 또 있어요. 네. 확인해봐야겠지만 아실에는 등록이 돼 있더라고 보니까. 네. 그래서 그거는 또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냐 보면은 조합원들 중에 간평이 큰데 그 작은 거 신청하신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문에 의하면 그게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 뭐 환급금이 나오는 거가 있다. 분담금이 없고 환급이 나오는 경우의 가능성이 있다. 이런 주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 거야. 환급금이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지금 거래되는 거는 조합원 입주권이 거래가 되는 거잖아요.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조합원 입주권은 원래 조합원들한테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건데 그 권리라는 게 이제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그걸 사면 분담금을 추가로 내거든요. 그래서 내가 샀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나중에 분담금을 2, 3억을 내야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어떤 분들은 뭐 옛날에 뭐 되게 크고 좋은 걸 갖고 있었는데 작은 걸 신청하는 경우에는 일부 환급이 나오거나 분담금이 다른 거 매물에 비해서 적은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런 것들은 높은 가격에 그 분담금이 덜 나오는 만큼 더 비싸게 거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 거래되고 있는 게 전부 다 조합원 입주권이기 때문에 거래가 가격이 편차가 클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단지도 큰데다가 그 다음에 조합원 입주권이 거래가 되면 간평 때문에 그 가격이 1, 2억씩 출렁출렁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조합이 제대로 딱 걸리면 되게 비싸게 막 27억에 막 거래됐다는 썰이 나오고 그 동시에 23억에 거래되는 것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00% 고지고대로 믿을 수는 없어. 그래서 다 파봐야 돼. 실제로 그게 뭐 어떤 사정이 있는 건지 다 파봐야 되는 거죠. 다 등기가 끝나고 일반 분양 받았던 사람들 뭐 끝나고 막 정상이 다 끝나가지고 이제 환급금 받을 거 다 받고 뭐 분담금 낼 거 다 내고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아파트의 거래처럼 되니까 믿어도 돼. 신뢰감이 더 올라가는데 근데 이제 엘스나 리센츠처럼 대단지들은 막 한강뷰 나오는 거하고 안 나오는 거하고 가격 차이가 큰 것처럼 크잖아요. 근데 여기는 12,000세대니까 얼마나 심하겠어요. 저기 4단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 앞쪽 단지보다 이 정면 보시면 저기 보면은 저게 판상형도 아닌데 되게 비싼 게 뭐냐면 저기가 올림픽 공원 풀뷰가 나오거든요. 게스트하우스 있는 동이란 말이야. 저기는 비싸게 나와. F타입이거든. 비싸게 나와. 그러니까 그 F타입이 26억 얼마에 거래됐다. 또 27억에 넘게 거래된 거는 뭐 환급금이 나오는 거라는 소문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그 이야기야. 그걸 이해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무턱대고 27억에 거래됐으니까 와 27억이다. 이제 막 이 하락론자들 보고 있냐 막 이런 이야기. 물론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항상 조심해야 돼. 여기 안에 한번 들어가 볼까? 이거 뭐 이렇게 안 막는 것 같거든 지금. 한번 가볼게요. 네. 다 열려 있어. 지하 주차장 들어가면 미로에 빠집니다. 아니 앞에 한번 찍어봐봐 이거. 이게 괜찮아. 이거 백화점 들어가는 거. 지하 주차장 들어가고 있습니다. 와 대박입니다. 지하 주차장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 공개되고 있는데 집주인도 아닌데 왜 찍냐? 그러네. 이러면 열려 있잖아. 사과드립니다. 미리 사과드립니다. 망고쌤이 잘못했습니다. 이런 거예요. 열려있게 들어갔다고. 그러니까. 이 정도는 좀 양해해 주십시오. 이게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저 뒤로 옆으로 길이 있거든요. 여기 지나가는 거면 열려있길래 개방이 돼 있잖아. 허용한 거 아닙니까? 등기도 없는 것들이 왜 지나가는 겁니다. 카메라 들고 설치냐? 이러면 지나가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다 열려 있으니까 허용한 거잖아 주인이. 그냥 여기가 요 길이 4단지예요. 네. 4단지고 여기가 1, 2, 3단지예요. 뭐 매물이 여기밖에 없으니까 네. 뭐 그 뷰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이렇게 4단지, 3단지 요 사이에 이제 2차선 도로가 있는 거죠. 지난번 저 대로변으로만 저희가 보여드렸는데 그렇죠. 안에 들어와 보니까 이런 상태입니다. 안에 초등학교가 2개 있습니다. 위례 초등학교랑 무슨 초등학교나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초등학교가 2개가 있어요. 대박 아닙니까? 어린이들 수요가 어마어마. 여기 이제 동북중고등학교는 옛날부터 있던 데고,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오면 이제
그 잠실의 대낮이처럼 초중고 나갈 일이 없는 거죠. 그러면 나갈 일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매물이 좀 잠기는 그런 게 있어요. 이 안에서 모든 게 해결이 되기 때문에 딱히 우리가 무리해서 나갈 필요도 없고, 중고등학교 다니는 애들을 이사시키기는 또 쉽지가 않잖아. 그래서 한 번 오면은 이제 잠기는 거죠. 예, 그런 효과가 있어요. 잠실도 그렇고. 엘스 리센츠, 트리지움, 레이크 팰리스 있는데, 이제 엘스 리센츠는 초중고가 다 있는데, 물론 고등학교를 거기 내에 있는 걸 가진 않지만, 초등학교, 중학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 안에서 친구들도 만들고, 유치원, 어린이집부터 이렇게 가서 올라가는 건데, 트리지움하고 레이크 팰리스는 초등학교를 졸업하면은, 버들쳐 졸업하고 이러면은 중학교가 없어. 그래서 이제 외부로 나가야 되거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단지 규모도 좀 작지만 엘스 리센츠에 비해서 1, 2억은 이제 좀 가격이 효과가 낮아요. 그런 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이 안에서 모든 게 해결이 되잖아. 초등학교도 2개 있고 동북 중고등학교도 있고 하니까, 물론 고등학교를 여기 가는 건 아닙니다만 중학교까지는 여기서 대부분 배정이 될 거니까 나갈 일이 별로 없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매물이 좀 잠기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자, 여기 건너편에 보시면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랑 이제 마주보고, 여기는 9호선 라인이에요. 9호선 라인. 9호선, 여기 9호선이거든요. 그래서 9호선 출퇴근하시는 분은 이쪽을 좋아한다는 썰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저 앞쪽은, 돌았던 데는 앞쪽은 또 5호선 라인이에요. 5호선. 그래서 5호선 라인 쪽은 이제 출퇴근하셔야 되는 분들은 이제 5호선을 좋아한다는 썰이 있어요. 이제 5호선은 아무래도 이제 우리 옛날에 시내, 서울 중심, 광화문. 센트럴 쪽으로 가는 거고, 이쪽은 이제 강남 가는 거잖아요. 강남이랑 여의도 가는 거잖아요. 그죠? 업무 중심으로 가는 거고. 그런 차이가 있죠. 근데 중구 쪽에도 사실 강남 그러는데 중구 쪽에 대기업 본사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상우님의 책에 보면은 광화문 쪽 이쪽에 대기업이 더 많다, 이런 책도 있거든요. 데이터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의외로 이제 5호선을 좋아하시는 분들 많더라. 9호선도 있지만. 근데 이게 여기 9호선은 좀 많이 돌아가요. 물론 급행 타면 되죠. 자, 여기랑 이제 올림픽 선수촌이랑 같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여기서 이제 타면 방이동까지 지하철 하나면 가는 거죠. 전화 잠깐만요. 사장님, 제가 한 1시간 정도 뒤에 전화 드릴게요. 부동산에서 전화고, 방이동 쪽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26억, 7억 거래됐다 그래서 그거를 고지고대로 믿으면 안 된다. 이게 핵심 포인트다라는 겁니다. 그러네요. 그게 이제 사연을 봐야 된다. 그렇지. 여기는 대략 25억 정도, 지금 현재 입주권 25억 정도, 잠실로엘은 29억 후반대,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방이동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요즘에 관심은 많이 없지만 올림픽 파크 프레온이랑 잡내아가 분양을 하면서 요즘에 이제 관심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오금동하고 방이동입니다. 한번 볼까요? 오른쪽에 이 아파트 약간 이렇게 건물들 보이잖아요. 이 뒤쪽에 학원가들이 집중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차선이 크기 때문에 이제 그걸 이렇게 학원 버스를 많이 운행을 해요. 길이 워낙에 넓어가지고 대치나 이런 데는 이제 학원 버스가 없으니까 라이딩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학원 버스가 많이 다니죠. 이 뒤쪽으로 학원들이 이제 많아요. 어차피 여기서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는 대치동까지 알아서 가겠지만 애들이, 그거 외에는 여기서 웬만한 것들이 다 해결이 되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방이동, 오금동 아파트 단지들이 있는데, 여기가 왜 학원가가 만들어졌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주택가가 있어야지 학원가가 들어오기가 좋거든요. 주택가들도 있고, 중요한 거는 여기가 옛날부터 중대형이 많았어요.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중대형이 많잖아요. 여기 중대형이 있고, 근데 올림픽 선수촌 주변에는 뒤쪽으로는 그린벨트고 앞에는 공원이니까 학원 들어올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학원을 많이 이용하게 된 거죠. 여기 보면은 오금 현대 같은 경우에도 중대형 위주로 되어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기 중대형이 많다 보면 항상 중대형 있는 근처에 학원가가 많이 형성이 돼요. 주택가 쪽으로. 잠실 같은 경우에도 사실 여러분 엘스 리센츠가 되게 유명하지만, 엘스 리센츠는 중대형이 아니라 10평, 10평대 위주로 되어 있는 소형 아파트였거든요. 그리고 트리지움하고 레이크 팰리스가 가격은 좀 쌌지만, 거기는 지금 가격이 1, 2억 차이 나긴 하지만 거기는 중대형이 있었어요. 그래서 학원가가 트리지움하고 레이크 팰리스 근처에 있었어요. 그게 지금도 그대로 굳어가지고 잠실 학원 사거리가 중대형 쪽에 있거든요. 중대형이 있고 주택가가 있어야지 학원이 형성된다. 엘스 리센츠 근처에는 주택가도 없잖아.
그래서 여기도 똑같은 원리로 그렇게 된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장은 어디냐면 오금현대죠. 오금현대. 근데 진행이 느려요. 여기는 오금현대. 제일 빠른 데는 한양 3차이긴 한데 여기 학원가 오른쪽에 바로 옆에 보면은 대림 아파트가 있어요. 대림. 얘는 지금 서른데 여기도 여기는 진행이 이제 그나마 좀 됐죠. 조합 설립됐고 이럴 거예요. 근데 여기는 지금 21억이에요. 84가 매물도 없어요. 팔지도 않아요. 오금현대가 훨씬 원래 대장이었는데 그 여기 중대형이 많고 여기는 이제 진행하고 있는 거고 구역 지정 뭐 이러고 있는 거고 여기는 이미 21억이더라고 84가. 작년 8월 때로 올 때는 그 정도는 아니었거든. 매물이 한두 개는 있었거든. 근데 거의 없고 21억이고 요거 뒤에 한양 3차라고 있어요. 한양 3차 같은 경우에 여기는 이제 그 지금 17억, 18억 이렇게 매물이 한두 개 나와 있어요. 여기 대지 지분이 크거든요. 그래서 요 길 지나면 여기 3익 아파트 있잖아요. 여기로 넘어오면서 가격이 이제 1, 2억씩 뚝 떨어져요. 여기도 진행이 많이 됐어. 사업 시행 인가하고 시공사 선정하고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근처가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대림이라든지 한양 3차 같은 경우에 대지 지분이 조금 더 크긴 합니다. 대지 지분, 평균 대지 지분이. 사실 평균 대지 지분이 큰 게 유리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조금 더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럼 여기 보면 이제 송파 파인탑이라고 여기 보시면 레미안인데 신축이잖아. 봐. 되게 예쁘게 돼 있잖아. 요거 가격이랑 저기 뒤에 가격이랑 똑같다는 거죠. 40년 넘은 아파트랑. 그만큼 이제 저쪽으로 많이 붙어 있는 거를 선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다. 여기를 이제 슉 지나가 버리면 이제 가락동으로 가는 거죠. 가락동. 여기는 가락 대림 아파트고요. 수직 증축을 해서 완공된 아파트. 수직 증축 리모델링을 해서 거의 완공 단계에 왔죠. 이게 리모델링 한 겁니다. 성지 아파트. 그래서 리모델링의 성지다. 그래서 성지 아파트.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락 대림이랑 해가지고 한번 가보자. 가락동 관심 있을까요? 가락동은 싸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올림픽파크 프로그램 갔는데 마음 상했어. 25억씩 가니까. 그래서 이제 좀 오금방이 쪽으로 왔더니 거의 20억 넘어가 버려. 막 18억 이러고 매물도 별로 없어. 입주 가능한 거. 그래서 이제 마음이 좀 상했어. 그러면 이제 가락동으로 오게 되는 거죠. 가락동에 뭐가 있어요? 헬리오가 있잖아요. 헬리오가 20억이 넘어가는데 여기가 아직까지 좀 싸네? 이런 느낌으로 오는 거야. 13억에서 15억대로 살 수 있는 데인데 의외로 이제 문제는 가락동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싸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진행이 더 돼 있어요. 여기에도 보면은 대지 지분이 큰 데가 있고 작은 데도 있는데 대부분 사업 시행 인가 단계인데 관리처분 총회가 끝난 데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상반기에 관리처분 인가가 나는 곳이 있단 말이죠. 프라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관리처분 인가가 올 초에 날 건데 13억대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까 생각해보면 장미 대비로 보면은 10억 이상 차이가 나버리잖아. 그러니까 몸테크 되시는 분들은 그래서 송파의 끝자락이라도 가야 된다. 그래갖고 오시는 거죠. 아무래도 잡내야가 6천만 원에 분양했으니까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거의 나비 효과가 이제 여기까지 오는 거죠. 그 송파의 끝자락이니까 아무래도 가락이 헬리오가 안 들어왔으면 아는 사람 가락동 가락 농수산물 시장 정도만 이야기하지 알 사람이 있었을까? 그래서 가락동 관심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이쪽 근처에서 저가로 신축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곳이 이제 저가라고 해도 13억, 14억, 15억 이러지만 그런 데를 망고쌈에 맨날 너무 비싼 것만 이야기하잖아요. 왜냐면 비싼 분들이 구독을 하시니까. 아닙니다. 저도 싸구리도 좋아합니다. 예, 싸구리 좋아합니다. 가성비 좋아합니다. 저도. 왜 그러십니까? 소액은 진곤이 형한테 가고 돈 있으면 자기한테 오라면서요. 진곤이 형은 이제 1억대, 2억대 이런 거 위주로 하시잖아요. 위주가 아니고 그런 거를 이제 하시니까 저는 이제 분양권은 사실 이야기는 하긴 하지만 분양권을 사팔하고 이러진 않으니까. 여기가 현다이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현다이 아파트. 여기도 사업시행인가가 났어요. 이제 여기는 물량으로 송부해야 되니까 그 단지를 많이 이야기해 드릴게요. 났고 여기 이제 레미안이거든요. 이게 문정 레미안이에요. 문정 레미안. 얘가 문정 주공 아파트였는데 2000년 초반에 이미 입주해서 올라왔거든요. 여기 올라왔거든. 요거 뒤에 이제 현대 아파트는 주공 아파트 말고 이제 옛날부터 중대형이었으니까 좀 그래도 좀 살만했는데 이제 역전된 거죠. 파커리오하고 장미하고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 거죠. 여기는 사업 시행이 났고요. 진행하고 있어요. 예. 이게 가락동에서 보면은
사업 시행 인가난 게 4개인가? 이 근처에 4개인가 있는데, 그 중에서 그나마 괜찮은 것 중에 하나고, 문정 시형 아파트라고, 여기 문정동 시형 아파트. 그게 이제 리모델링을 하네, 재건축을 하네, 막 싸우고 있는 데가 있는데, 거기는 이제 20년 전에도 그랬다. 20년 전에도 그랬다. 아직도 그러고 있는 거다. 이런 이야기고, 여기에 이제 새 아파트가 들어왔어. 들어왔는데 17억 정도 하거든요. 네. 저 건너편에. 근데 여기도 이제 여기 보면 앞에 길이 조그만 게 있는데 이제 넘으면 안 되는 요단강 같은 거죠. 이 길을 건너는 순간 이제 2억은 빠진다고 봐야죠. 아까 거기도 이제 그런 게 있었잖아요. 길 하나 건널 때마다 가격 차이가 팍팍 나잖아요. 장비랑 주공 5단지랑 지금 가격 차이가 지금 5억 이상 차이 나잖아. 그런 것처럼 길 하나 건너면 팍팍. 근데 장비하고 주공 아파트는 차이는 좀 약간 뭐 심한 걸 수도 있긴 한데, 주공 아파트, 주공 5단지는 분담금이 별로 안 될 수도 있어요. 너무 많이 올려줘가지고, 그 용적률 너무 많이 올려줘가지고. 근데 70층 하면은 와, 뭐 이렇게 보수적으로 35억, 뭐 35억, 35억 이야기했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갈 거다. 저는 개인적인 의견인,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뭐 그렇게 뽐뿌를 막 너무 뽐뿌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겠는데, 저는 40억 언저리까지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처음에 결혼하고 이쪽에 집 구하려고 왔었는데, 전셋집이라도 구하려고 왔었는데, 그거 실패해가지고 산 게 제 인생에 아주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여기 왔다가 전세를 안 구하고 집을 산 게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았나. 여기 보면 힐스테이트 이편한 세상 여기 들어왔잖아요. 이제 요게 새 아파트예요. 요게 이제 입주했거든요. 17억 뭐 이렇게 이러는 것 같아요. 요 길 하나가 2차선밖에 안 되지만 길 하나 사이로 이제 여기가 이제 가격 차이가 좀 있죠. 그러니까 요 앞에 보면 프라자 아파트 보이시죠? 네. 얘가 지금 이제 제일 진행이 이 동네에서 제일 많이 됐어요. 많이 됐는데, 얘가 지금 관리처분 총회도 끝났어요. 끝났고 관리처분 인가를 넣어놨어요. 구청에다가. 이제 그게 아마 봄에 나올 것 같긴 한데, 물론 여기 조감도는 보면은 뭔 브릿지냐? 스카이브리지도 있긴 해. 근데 공사비 이슈로 나중에 빠지겠지만, 지금도 13억 중반에 매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얼마 전까지.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좀 더 가면 사만나오빌이라고 있거든요. 거기도 사업시행인가 하고 있고 관리처분총회 하려고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는 매물이 다 없어져가지고 이제 갑자기 매물 가격이 좀 올라갔더라고요. 매물이 없어져갖고. 근데 그렇다. 여기는 이제 중개형 위주로 돼 있어갖고, 대지 지분이 이제 22평인가 되는 거, 20평이 넘어가요. 22평 정도 되고요. 여기 먹자골목 뒤에 여기 극동인데, 사실상의 이 동네의 대장이다. 대지 지분도 20평이다. 대지 지분도 크고, 근데 이제 진행은 조금 느려. 조합 설립 빼고 사업 시행인가로 하고 있는 그런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얘가 제일 대장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입니다. 프라자가 제일 빠르고, 그 다음에 사만나오빌, 그 다음에 아까 현대 아파트도 사업시행인가 났다고 그랬죠. 예, 그렇고, 여기 또 그 사업시행인가 난 아파트가 또 있어요. 저기 가면은 미룡 아파트가 있는데, 미룡은 대지 지분이 좀 작아가지고 조금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하시면 될 거다. 송파 중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쌍용도 있고 하는데, 쌍용은 2000년 넘어서 들어온 거라서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어. 분위기 맞춰가지고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다. 그래서 프라자, 사만, 현대, 그 다음에 미룡, 이렇게 4개가 사업시행인가 났고, 그 다음에 곧 관리처분인가 날 프라자가 제일 빠르고 비슷하게 가고 있는데, 미룡은 대지 지분이 조금 작아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예, 그렇다. 송파중학교 여기 있고, 여기 초등학교 안에 들어가면 있거든요. 여기 앞에 보시면 약간 학원 좀 있는 느낌이 좀 있죠. 학원이랑 상가들에 보면은 그 병원, 이비인후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약간 그래서 요 사이에 이렇게 약간 항아리 상권 느낌으로 이렇게 있죠. 여기 극동 아파트, 오른쪽 극동 아파트가 여기 이 동네에 사실상의 대장이 될 거고, 저기 레미안이 신축이고 이제 계룡역 옆에 있어가지고, 여기가 이제 지금은 제일 이제 살기 좋죠. 사실은 아파트도 새 거고, 그나마 이 동네에서는. 근데 이제 얘네들이 재건축이 되면 이제 바뀌겠죠, 지위가. 그렇습니다. 여기가 이제 계룡역이에요. 계룡. 이름도 좀 그렇게 하는데, 계룡역 주변의 상권들이 이제 좀 그나마 좀 반듯하게 있는 거고, 여기 보면 상하 아파트 있어요. 상하 아파트. 상하 2차랑 상하 1차가 있는데, 상하 1차도
조합원 분양 신청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상하 2차는 리모델링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지 지분 이슈 때문에 리모델링, 용적률 이슈 때문에 리모델링을 하는 걸로 했고, 상하 1차는 재건축을 하기로 했는데, 상하 1차는 이제 막 커요. 이게 평형이 되게 커요. 그래서 걔네들은 재건축으로 가기로 했고, 상대적으로 좀 멀리 떨어져 있고, 그러니까 좀 진행이 빠른 거고, 아까 한양 3차라든지 그 옆에 미리움 아파트, 뭐 그 다음에 사만 아파트, 그쪽도 진행이 사업 시행인가 정도 났으니까 진행이 빠른 거죠. 그래서 사업 시행인가 지난 거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고, 여기에는 또 이슈가 또 있는데, 재밌는 게 여기에 성동구치소가 있었어요. 네. 성동구치소. 그게 이제 이전이 이미 했고, 이전을 이미 했고, 그거 이제 뭘 공사를 하려고 펜스만 쳐놨어요. 성동구치소가. 그래서 거기에 뭐가 들어올지, 예, 그것도 이제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 여기에 아마 여기 새로 올라가고 있는 게 이게 가로주택 정비인가? 막 그럴 거예요. 여기 새로 올라가는 거 아파트 있죠, 여기. 그래서 한창 안 좋을 때 분양권 이런 거 있긴 했는데, 그때 보러 왔었는데 그때보다는 많이 올랐죠. 요거 뒤에가 이제 그 성동구치소예요. 성동구치소. 요 뒤에가 성동구치소. 왜 성동구치소가 송파에 있냐? 옛날에 송파구가 성동구에 있었는데, 성동구일 때 외곽에다가 구치소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다가 이제 송파구로 분리되면서 이름은 안 바뀌고, 그래서 성동구치소가 여기 있었어요. 이전했고, 이제 뭐 펜스 쳐놨다, 뭐 할지는 모르겠다, 이런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쭉 올라가면 이제 잠실이죠. 잠실입니다. 벌써 롯데타워가 보이는데 오늘 미세먼지가 좀 있네요. 송파경찰서. 네. 여기 송파 우체국. 여기 우체국은 등기 왔을 때 제가 못 받아가지고 자주 오는 곳이죠. 등기가 맨날 여기로 와. 자, 여기 가면은 아까 그 한양 3차가 다시 나옵니다. 여기 오검연대 다시 보이고, 오검연대 여기가 그 오검동 방이동 쪽에서는 원래 여기가 대장인데, 이제 여기가 30평형대가 가격이 18억대? 17억대? 이렇게 나오는 거가 있어요. 그러면 그 실거주 되시는 분들은 그런 것도 괜찮은 선택이지 않을까? 뭐 이렇게 애들 키우다 보면, 애들 어리시고 이러면 키우다 보면은 되고 나면은 얘가 계속 몸값이 올라갈 거잖아요. 항상 그렇지만 제일 살기 좋고 대장인 데가 제일 늦게 되는 그런 분위기, 그거를 이해해야 된다. 장미도 그렇고 잠실중공 5단지도 그렇고 제일 마지막에 진행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 주변이 재건축이 될 때 제일 마지막에 한 게 제일 비싸고, 제일 마지막에 한 게 정점을 찍으니까, 정점을 찍는다. 그러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제일 처음 한 게 제일 싸고, 제일 빠르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 있다가 단계적으로 옮기는 것도, 갈아타고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는 거죠. 그 동네에서 안 떠나면서 생활권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다 전략이 다른 거예요. 애기들 있고, 이제 공부를 쭉 해야 되고, 이런 가정이면, 안 떠나면서 이제 입지를 누리면서 이제 시간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쓸 수 있냐. 아니면, 바빠, 급해. 그래서 2년 단위로 끊어서 이렇게 탁 하면서 계속 자산을 빨리빨리 불려야 되는 거냐. 이런 거에 따라서 다 전략을 다르게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오래 기다리면서 오르는 거 싹 다 한 번에 먹을 거냐, 아니면은 이제마다 끊어서 이렇게 계속 빨리빨리 불려서 나갈 거냐, 이런 전략에 따라서 선택이 다 다른 거죠. 모두에게 좋은 건 없어요. 어떤 사람한테는 맞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안 맞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입지가 무조건 좋으니까 무조건 여기로 가세요, 그게 다 맞는 말은 아니다라는 거죠. 상황에 맞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똑같은 음식이라도 아예 안 먹는 사람도 있고 너무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네. 그런 것도 있고, 상황이나 선호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거다. 내가 생각하기에 여기 제일 많이 오를 것 같아. 그것도 이제 기간의 문제인 거죠. 기간의 문제. 10년 기다리면 제일 많이 오를 게 있는 거고, 2년 동안에 제일 많이 오를 게 있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한양 3차가 있고, 요 길 사이로 3익 아파트 있잖아요. 이 길 하나 건너면 이제 5천만 원에서 1억 차이 나는 거예요. 아까 저기 이제 가면은 방이동 하원가 나오는 거고, 여기 3익 미성. 여기는 미성이 대지 지분이 좀 커요. 미성이 좀 크고, 예, 그렇습니다. 요쪽, 요렇게. 여기 마주보고 이렇게 있죠. 그럼 여기 보면 의외로 이게 유동인구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 보면, 요 앞에 보면은 한양 3차 입구에서부터 해가지고 이제 학원가의 초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까지 학원가가 싹 다 들어찬 건 아니지만, 여기서 애들이 걸어서 이제 요 길로 해서 쭉 이렇게 방이동 학원가로 가는 그런 시스템이다. 그래서 요 길 하나 사이로 5천에서 1억 정도 차이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학원 보내기는 그 5급 현대보다 대림이 더 좋긴 하죠. 그래서 오히려 더 매물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진행 단계가 조금 그 한양 3차보다 느리고,
송파 미성이라든지 3위보다 느리지만 그래서 가격이 잘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학원가 바로 옆이니까 조그만 길 하나 건너면 바로 학원 가거든. 그러니까 학원 보내기는 거기가 짱이죠. 방송에서 말씀드리지만 대학원을 이제 또 입학해야 되잖아요. 등록금도 이제 2,5학번. 2학번. 우리 딸내미랑 학번이 똑같아요. 그래서 어디 갔냐, 망고쌤. 한양대 갔다고 얘기했잖아. 아, 한양대라고 뭐? H라고 그래야 그런가? 네. 한양대학교 합격했습니다. 네. 대학원에. 그래서 모르겠어요. 그게 공부를 할지 인맥을 쌓을지 둘 다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공부하실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으로 좀 공부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요즘에 어제는 하루 종일 그것만 했는데 확률 통계 이런 걸 이야기, T 검정 이런 거 있잖아요. 아무래도 데이터 만지니까 툴을 써가지고 하니까 아무래도 한계가 오는 거죠. 공식만 외워서 하는 것 같고, 미분적분 공식만 외우는 것 같고, 원리는 리미트 시그마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의 의미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배우고 싶은 거죠. 그래서 자체적으로 혼자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제 뭘 하고 싶으냐 하면은 이제 그런 거죠. 전문적으로 좀 해보고 싶은 거야. 예를 들면 2024년 집값이 올랐다고 하는 건 착시 현상이다. 그런 소리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봐도 올랐는데 그러면 그걸 반박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옛날에는 봐라 이거 실거래가 돌려보니까 뭐 올랐잖아. 뭐 아파트 올랐잖아. 뭐 어디가 올랐다는 거야. 아우 씨 이랬는데 약간 논리적으로 수학적인 체계 내에서 진짜 빼도 박도 못하게 반박을 하고 싶은 거야. 아, 데이터 플러스 아카데믹.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이제 내가 최근에 공부해가지고 어제 하루 종일 돌려봤거든요. 그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2024년에 집값은 실거래 가격 가지고 해봤는데, 그러면 이제 2024년에 가격이 올랐냐 안 올랐냐 이런 거를 이제 어떻게 검증을 할 거냐. 그러면 그게 내가 뭐 그냥 하는 소리가 아파트 몇 개 샘플 뽑아가지고 이게 올랐다라고 하는 게 신뢰도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 그런 걸 연구하는 게 확률 통계잖아요. 통계 앞에 확률이 붙는 이유는 그게 100% 맞는 말은 아니고 확률적으로 그런 사건이, 확률적인 사건이 나올 확률이 몇 프로냐, 신뢰도는 얼마나 되냐 이런 거를 하는 거잖아. 네. 아시잖아. 그래서 이제 그냥 결국 내 이야기가, 내가 한 소리가 개소리인지 아닌지, 내가 했던 주장을 수학적으로 이 수학이라는 체계가 수천 년 된 거잖아요. 그 체계의 바탕으로 해갖고 그 최상단에 있는 꽃 확률 통계로 설명이 되냐 안 되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해봤어요. 어제 2024년에 올랐어요. 그러면은 2024년 1분기에 실거래가 된 아파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가격이 2024년 4분기에 실거래가 됐다면 그 가격 차이가 얼마인가? 그러면 이 정도면은 2024년에 올랐는지 안 올랐는지 검증을 할 수 있는 데이터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잘 알겠지만 기무과설이 있고 대립과설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말로.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집이 올랐다고 표현을 한다면 그게 맞는 것인가? 안 맞는 것인가? 우리 집은 내렸는데?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네. 예, 그런 거를 이제 어제 검증을 해봤죠. 검증해봤는데, 결과적으로 이야기하면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비모수 검증을 했고요. 예, 결과적으로 말하면, 서울 아파트는 2024년에 7에서 8% 정도 올랐다. 실거래가 기준으로 올랐다. 말하면 95% 정도의 신뢰도가 있다. 신뢰도가 있는 말이 되는 거다. 기무과설은 95% 정도의 신뢰도로 채택이 됐다. 기각할 수 없다. 이렇게라고 표현할 수 있다. 좀 어려운데, 아직 이제 공부 시작한 거라서 고등학교 때 배운 거 있잖아. 확률 통계, 분산, 표준 편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고등학교 때는 사실 외우잖아. 문제 풀기 위한. 시험 보려고 외우잖아. 선생님이 그 확률 통계를 몽둥이로 때려가면서 나 사실 그때 옛날 사람이랑 맞으면서 있잖아. 외우라고. 맞아요. 너 일어나봐. 말해봐. 나와. 밖으로 나와. 그 뒤에 나와. 그 뒤에 나와. 7번, 17번, 그렇지. 27번. 그 뒤에 챙겨오지. 그러면 왼쪽. 이렇게 폭력적이던 시대 있잖아. 그런 시대에 배운 거라. 야만의 시대. 야만의 시대였죠. 진짜 야만의 시대. 밤에 집에 안 보내주고 공부시키고. 맞아요. 학원비는 안 들긴 했는데 야만의 시대였지 사실. 지금 이런 이야기 하면은 진짜 애들이 학을 때릴 이야기이긴 하지만 실제로 그랬잖아요. 저 때도 그랬습니다. 그렇죠. 야만의 시대에 배웠는데, 그때 만약에 우리 수학 선생님이 정규 분포라는 게 있는데 얘들아, 정규 분포는 이런 거야. 평균을 중심으로
대부분 평균 주위에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했으면 좀 더 내가 발전적인 좀 더 확률 통계를 좀 더 사랑하지 않았을까. 그치. 그나마 이제 적부는 얘들아 넓이를 구하는 거야. 넓이를 구하는 건데 뉴턴이랑 프랑스의 학자가 서로 편지로 자기들의 주장을 이야기하면서 나온 게 미분적분이야. 네. 그래서 미분은 속도를 구하는 거고 적분은 넓이를 구하는 거, 면적을 구하는 거란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줬다면 람보르기니가 지나가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줬으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수학을 포기하지 않고 좀 수학적인 사고를 하지 않았을까. 결국에는 그래서 제가 이제 유튜브를 최근에 또 보니까 여전히 하락론자들이 많고, 그 다음에 2024년 3년 4년은 집이 올랐다는 것은 착시 현상이고 착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갖고, 그거를 이건 내가 그냥 잠시 아재 이야기로 이게 올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통계를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맞겠다 싶어가지고 그걸 한번 저번 주 내내 한 거예요. 틈날 때마다 밤에 잠 안 자고. 그 R이나 뭐 SPSS 이런 걸 안 하고 그냥 파이썬으로 직접 짜가지고, 파이썬이라는 언어를 배워서 짜가지고 해봤거든요. 네,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해보니까 야 많더라. 막상 이렇게 그냥 프로그램을 짜면 금방 나오는데 이거 원리를 알고 하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거를 평생 그것만 공부하는 사람들도 있잖아. 네. 사실 근데 우리는 이제 실무적으로 이제 우리는 쓰는 방법을만 하면은 금방 되는데 이해하려면서 하니까 오래 걸리더라고. 공부하고 있어요. 재밌더라. 그래서 그 부트스트랩 방법으로 이제 또 한번 해봤죠. 네, 오른다 내린다는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가지고 그 확실한 방법인 것 같고, 방법론이 여러 개 있는데 그 방법론이 데이터라든지 상황에 맞춰가지고 다 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부트스트랩 이름이 맞을 거야. 그 방법론으로 했죠. 네가 만약에 2024년 1분기에 거래된 아파트, 거래되고 2024년 4분기에 거래된 아파트가 있는데 그 차액, 얼마나 올랐는지 증감률을 적어 놓은 모든 공을 박스에다 넣어놨을 때, 그거를 만약에 네가 아무거나 하나 뽑았을 때 95%의 확률로 그 공은 아마 7%나 8%가 올랐을 것이다. 올랐다고 적혀 있는 공일 거다. 그렇죠. 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검증을 했죠. 그러니까 제발 2023년은 6에서 7%, 2024년은 7에서 8%였다. 결론적으로 서울 아파트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발 집값 내렸다고 이야기 좀 하지 마. 진짜 돌아버리겠어 진짜. 이런 거를 내가 하고, 물론 여러분들 덕에 내가 공부를 진짜 되게 많이 하던 수학 공부까지 하고 있다. 저는 그냥 진실이 궁금한 거죠. 개멜스 같이 선동하는 사람들, 물론 내가 증명을 했을 때쯤이면 사람들은 모두 잊어버렸겠지만 그래도 제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기다려 주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뒤늦게라도 내가 증명을 해줬을 때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기도 해서 해보는 거고, 그냥 내가 취미로 하는 거예요. 취미. 재밌잖아요. 저는 제 취미가 그렇다는 거죠. 되게 이상한 취미지만 확률 통계. 지금 그렇습니다. 제가 이게 데이터 돌린 것만 해도 지금 10년 가까이 돼 가는데, 그죠? 그때는 아주 초보적인 거 했지만 지금은 이제 그 데이터도 많이 쌓였고 툴 사용하는 방법도 이제 많이 익숙해졌는데 이제 막상 한계를 느낀 거죠. 너무 주먹구구식이다. 지금도 나쁘진 않은데 너무 주먹구구식이다. 동네 아재가 하는 이야기 같다.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제 그 확률 통계적인 방법으로 증명을 점점 할 수 있어지는 거가 이제 되게 재밌는 거야. 물론 내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고, 그죠? 뭔 소리야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여러분들 리얼미터에서 이게 그런 거 있잖아. 리얼미터에 오늘 나왔잖아요. 리얼미터가 원래 좀 좌편향적인 성향의 설문조사 하는 기관 아니야? 그 보니까 국민의힘이 민주당 지지율보다 그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서고 있다. 체포되고 나니까 떡상했다. 그런 것들을 믿잖아. 그치? 그게 오차 범위 밖에서 이게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실제적으로 체계적으로 공부를 한번 해보는 거죠. 너무 고급지게 반박을 해보려고 하긴 하는데, 근데 사실 그렇게 해야지 반론이 없지 않을까. 물론 제가 이렇게 해도 여전히 선동하고 질르겠지만, 저는 이게 천천히 조용히
하나씩 검증해 나갈 거다. 그리고 이제 속도가 상당히 빠를 거다. 검증한 속도가 이제 만만치 않을 거다. 개매스 같이 하면 안 된다. 기다려라. 기존 물량 내놓는 매물의 증감도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올라가기 쉽지 않다라는 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들으면 되게 솔깃하고 그럴싸해 보여요. 되게 그럴싸해 보여요.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첫 번째 그 매물이 많다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매도 매물이 많다. 매도 매물도 공급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들어보면 되게 그럴싸하거든요. 그러니까 매물 이야기랑 공급 이야기랑 같이 엮여 있는 거죠. 그거는. 자, 일단 서울의 입주 물량이 적은 거는 대부분 인정하는 것 같아 지금은. 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다. 매물이 많은 거랑 그 다음에 입주 물량이 많은 거, 공급이 많은 거, 그거 두 개를 나눠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자, 매물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서울의 매물이 1년 전에 비해서 1만 5천 건이 늘어났다. 매도 물량이 늘어났다. 매물인 거죠. 늘어났다. 그러니까 이게 수요가 없는 것이고 수요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급락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인 거잖아. 급락할 수 있다. 그 가격에 살 사람이 없어요. 그럼 첫 번째, 매물수에 대한 의문을 품어봐야 된다. 매물을 등록하는 사람들이 공인중개사들인데 공인중개사들이 매물을 등록하는 행태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일단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매물을 많이 등록할수록 유리합니다. 많이 등록할수록 유리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매물을 많이 등록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중복 매물, 그게 예를 들면 내가 집을 여기도 내놓고 여기도 내놓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를 내는데 두 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중복 매물을 네이버에서 걸르니까 그거를 또 회피하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 2, 3층을 한글로 절을 쓴다든가 저층으로 쓴다든가 중간층을 중, 고 이렇게 쓴다든가 아니면 약간 동을 약간 다르게 한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매물을 등록한단 말이지. 그 이유가 뭐냐? 일단 매물을 많이 등록하고 네이버에 노출이 많이 돼야, 왜 네이버 보고 다 집을 매매든 전세든 월세든 구하기 때문에 그래야 전화가 오고 전화가 와야지 내가 중개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니까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매물을 많이 등록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거래가 조금 되고 가격이 좀 오를 때는 매물을 등록을 많이 하고요. 가격이 떨어질 때는 매물 등록을 많이 안 합니다. 왜냐? 가격이 떨어질 때는 어차피 지금 10억이 시세인데 다들 10억에 팔 수 있는데 다들 11억, 12억에 팔아달라고 하기 때문에 그럼 접수만 하지 등록을 안 해요. 10억, 11억에 그래도 안 되는데 지금 10억을 내놔야 팔릴까 말까 하는데 다 11억, 12억 이야기하면 그거를 등록해 놓으면은 그 다음 내놓는 사람들이 전부 다 12억, 11억에 내놓거든요.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갖고만 있지 올리지 않아요. 그래 될 것 같은 것만 올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물수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수요가 없기 때문에 매물이 늘어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그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증명했던 게 뭐냐면 서울의 매물 데이터가 물론 너무 적어요. 21년부터 있어요. 21년은 불처럼 오르던 시장 아닙니까? 단기 시계열이 너무 짧은 문제도 있지만 그 시기에 서울의 실거래 가격이랑 같이 매핑을 해서 하는 걸 많이 보여줬잖아요. 그 결과는 실제로 매물이 늘어날 때 그 논리대로 가격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격이 올랐고 매물이 줄어들 때 가격이 오히려 내렸다.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매물이 줄어들 때는 가격이 오르고 내린 거에 인간관계가 되게 약해 보였다. 이런 이야기예요. 실제로 그들이 주장하는 매물이 늘면 가격이 떨어질 거라는 거랑은 연관관계가 되게 낮았다라는 거죠. 그게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부동산이 매물을 등록하는 행태 자체를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는 거다. 저는 매물 데이터 자체의 신뢰도가 높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통 매물에 굉장히 그 강조를 많이 하거든요. 매물 숫자의 증감에 대해서. 결론은 그거잖아요. 주장의 근거는 내가 하락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근거가 매물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는 거죠. 결국 그러면 매물이 늘어나면 가격이 떨어졌냐 이거잖아요. 실제로 안 떨어졌다니까요. 제가 여러 번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후랭이에 나가서도 그 2021년 매물 등록되어 있는 것부터 해가지고 그 서울의 실거래 지수랑 매핑을 해서 보면은 매물이 증가함에도 가격이 안 떨어진다니까요. 실제로 그랬다니까요. 2024년 한 달 동안 1년 동안 그 매물이 얼마나 증가했습니까? 1만 8천 건이 늘어났다고 2024년에 그렇게 얘기하더만 1년 전에 비해서. 자, 그래서 제가 주말 내내 저번 주부터 계속 공부했던 게 뭐냐면 그러면 이게 2024년이 올랐다고 이야기하는 게 맞냐 내렸다고 이야기하는 게 맞냐. 그럼 2024년은 가격이 올랐다라는 가설을 반박하려면 2024년 가격이 떨어졌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2024년 1분기에 거래된 거랑 똑같은 평형이 2024년 4분기에 거래됐다면 그 두 개의 차이를 비교를 했다 그랬잖아. 그래서 95%의 확률로 7에서 8% 올랐다고 이야기가 된다라고 얘기했잖아. 그걸 통계적으로 가설 검증을 한 걸 약간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 2024년은 7에서 8%가 올랐다고 이야기하는 게 95%의 확률로 맞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2024년이 떨어졌습니까? 안 떨어졌잖아요. 아직도 떨어졌다고 하시는 분들은 뭘 보고 떨어졌다고 하는 건지 모르겠다는 거죠. 착시 효과거든요. 착시 효과? 근데 그러니까 그거가 내피셜이라는 거죠. 선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실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다 조사를 한 거잖아요. 2023년도 얼마나 떨어진다고 했습니까? 6에서 7% 올랐다고 이야기하면 서울 기준이에요. 서울 기준. 근데 그분들이 떨어진다, 착시 효과다라고 하는 것도 대부분 보면은 그거잖아. 서울 이야기 하면서 그런 이야기 하는 거, 서울 이야기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강남은 많이 올랐고, 변두리는 뭐 내렸어요. 그러는데, 실제로 그 데이터를 보면은 한 군데도 있잖아요. 내린 곳은 없어요. 평균적으로 내린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강남이 좀 더 많이 올랐다고요? 성동구가 제일 많이 올랐다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성동구가 좀 더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뭐냐면 2024년 동안 7에서 8%가 실거래 가격이 올랐다라고 하는 게 95%의 확률로 맞다라는 거예요. 맞다. 근데 맞는데 매물은 1만 8천 개가 늘었다. 그러면 매물이 늘어난다고 가격이 떨어지냐? 오히려 반대로 갔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게 왜 그런지를 봐야 되는 건데 계속 매물 항상 하는 얘기예요. 이거는 정부가 받치고 있기 때문이다. 수요가 없어서 떨어져야 되는데 내가 한 설명이 틀린 게 아니라 떨어져야 돼. 정부가 인위적으로 받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 통계라든지 뭐 이렇게 논리적인 설명 외부로 나가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런 걸 당위론, 집은 떨어져야죠. 떨어져야 맞죠. 집이 너무 이렇게 비싼 게 나랍니까? 이 청년들이 이렇게 힘든데? 예, 청년들이 막 한 1년, 1, 2년 일하고 막 월급 2, 300만 원 받으면서 강남에 집을 팍팍 살 수 있는 나라가 이상한 나라인 거지. 그렇지 않아요? 청년들이 집을 쉽게 살 수 있게 해줘야지. 그래, 해줘야지. 해줘야 되는 거랑 그렇게 되는 거랑은 다른 이야기다라는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저도 애기들이 있어. 우리 애기들이 좋은 집을 싸게 사면 좋겠어. 근데 좋겠어. 그런 마음이 드는 거랑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랑은 다른 거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애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해요. 열심히 벌어야지. 열심히 벌어야지 집을 살 수 있다. 왜냐하면 집이 쌌으면 좋겠지만 아빠도 그럴 수가 없기 때문이다.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선동하는 거야. 그 마음을 이용하는 거야. 그래서 2023년하고 2024년이 가격이 올랐는지 내렸는지에 대해서 정의부터 내가 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그 통계적인 방법으로 지금 연구를 해가지고 발표를 한 거죠. AI로 하면 다 맞는 줄 알아요? AI는 그 웨이트를 어떻게 조정하냐에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어요. 가중치. 그렇죠. 가중치를 어떻게 주느냐. 그거에 따라서 바꿀 수가 있다는 거지. AI라는 게 모든 게 만능이 아니라니까. 그걸 파보면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야. 어쨌든 AI를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수많은 수학자들의 노력의 결과로 나온 가설 검정이라는 거 방법으로 제가 해봤을 때도 2023년하고 2024년은 올랐다고 표현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맞다. 그렇게 보면은 매물이 증가했는데 왜 가격이 올랐습니까?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서울 기준으로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외곽도 평균적으로 다 올랐습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착시 현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이런 거죠. 부동산 전문가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소위 말하는 입 전문가, 방구석 전문가. 그치. 부동산을 내가 잘 모르지만 나는 전문가인 거죠. 보통 주식 쪽에서 많이 넘어오셨죠. 또 다른 전문가들은 뭐냐면 그 현장 전문가. 나는 네 가봤어? 가보니까 말이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물론 둘 다 뭐 존중하는데 그 제가 보기에는 둘 다 잘해야 돼요. 둘 다 잘해야지 된다. 그래서 나는 잘 아시겠지만 현장도 많이 다니지만 통계라든지 데이터라든지 이런 거를 저는 많이 보거든요. 2016년 이전부터 내가 했으니까 한 10년 넘었단 말이야. 그게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도 설명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2000년 초반에 집 사가지고 오르니까 내가 잘난지 알고 그냥 뭐 뻐기고 다니고 그랬는데 2008년 금융위기 지나고 망가지는 거 보면서 아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 내가 심한 F다 보니까 아 그 즉흥적이고 이래서 그런가 봐. 분위기가 좋아서 시장이 좋아서 그런 거지 내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닌데 그게 빠져 있다는 거지.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전공을 살려서 통계를 파기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수학 전공은 아니다 보니까 툴 쓰는 거 이런 것들이 익숙해서 툴 같은 걸 했는데 제가 객관적으로 바뀌려고 F지만 T 쪽으로 가려고 해서
지금 통계를 돌리고 있었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좀 체계적으로 이제 공부를 해보려고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현장에 가면 그 숲을 못 보는 게 아니라 나무만 보게 되고 내가 본 거 몇 개로 시장을 설명하려고 그러고 세상을 설명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일만화의 오류가 생기는 거고 방에서 공부만 하고 입 전문가들은 보면은 전체적인 통계로 설명하는 분들도 있어. 그런 분들은 내가 존경하는데 그 볼만해. 주장에 대해서 볼만하고 그 근거에 대해서 공부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입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요만한 거 이만큼 가지고 있잖아. 그 전혀 이렇게 인과관계가 없는 것들. 내가 보기엔 또 상관관계도 약한 것들 이런 걸로 전체 시장을 설명하려는 사람들을 보면은 선동꾼이지 선동꾼.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들으면 속은 시원한데 1년 전, 6개월 전, 2년 전 데이터를 보면 그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 다 안 맞다는 거죠. 경기도 인천까지 같이 봐야 된다. 통근통학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막 그런 이야기인 거잖아요. 일단 그거를 동의할 수는 없고 나는 인천의 송도에서 네. 강남 출퇴근을 하면 금방 포기하게 된다고. 인천 같은 데도 입주 물량이 많은 데는 뭐 연수구라든지 서구라든지 이런 데잖아요. 그런 데가 많단 말이에요. 구도심은 어차피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특히 재개발해야 되는데 재개발 지금 속도가 안 나니까 공급이라는 게 대부분 인천은 두 군데로 나눌 수 있잖아요. 신도시가 많은 지역이랑 신도시 말고 구도심이랑 나눌 수 있는데 신도시는 뭐 서구라든지 연수구라든지 뭐 영종도 이런 데인데 그런 데서 사실상 서울에 출퇴근이 가능한가? 가능한가 하고 계속 할 수 있는 거하고는 다른 거거든. 그런 쪽에서 출퇴근, 통근 통학이 되니까 그쪽 물량까지 넣어서 하는 거는 왜곡시키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경기도도 마찬가지죠. 지금 입주 물량이 많은 동네들, 평택이라든지 양주라든지 이런 데서 서울 출퇴근을 하는 게 불가능한 건 아닌데 가능한가? 그래서 그거를 이제 통계적으로 이야기하면 통근 통학률이라는 이야기를 하죠. 통근 통학률. 통근 통학률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서울 쪽으로 통근 통학하는 비율이 높냐 이런 건데 사실 의정부 같은 경우에 뭐 통근 통학률이 높아요. 가까이 있으니까 노원이라든지 이런 가깝잖아요. 그 정도까지는 보게 되는데 양주라든지 연수구라든지 서구에서 통근 통학률이 높냐? 아니거든. 인천에서 통근 통학률이 제일 높은 데는 부평구거든요. 서울에서 제일 가까운 데인데 실제로 전체적으로 순위가 10위권 밖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연수구라든지 서구의 물량을 서울 입주 물량이랑 합쳐서 보는 거는 깊이 있게 조금만 연구해 보시면 알만한 이야기인데 그런 이야기 하는 것 자체가 좀 그렇고요. 그치? 통계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 통근 통학률이 중요한데 통근 통학률이 미미한 데가 입주 물량이 나오는데 그걸 서울 물량에 넣는 게 맞냐 이런 이야기고 항상 그렇지만 그런 거를 이야기하시려면 통근 통학률이라든지 생활권의 개념에 대해서 좀 더 스터디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거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런 거죠. 서울의 입주 물량이 부족하면 하면 서울을 채우고 그 다음에 경기도 인천으로 가는 거죠. 서울에 집이 없어야지 경기도 인천으로 가는 거잖아요. 항상 그렇지만 물이 낮은 서울부터 채우고 경기도 채우고 인천 채우고 이런 거기 때문에 경기도하고 인천에 집이 많다고 하더라도 서울에 집이 있으면 서울부터 채우고 그 다음에 경기도 인천을 채우는 거잖아요. 공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부동산, 아파트 시장의 공간이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이해해 보시면 되는 거죠. 그게 지역별로도 공간이라는 개념이 있지만 상품별로도 공간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서울의 아파트를 먼저 채우고 그 다음에 오피라든지 도생이라든지 이런 걸 채우고 제일 마지막에 빌라를 채우는 거잖아요. 제 이야기는 뭐냐면 서울 자체가 제일 중요하고 서울 자체 입주 물량이 서울 아파트에게 제일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이며 그 다음에 주변 입주 물량에 영향을 주려고 그러면 통근 통학률이라든지 이런 통근 통학률이라든지 이런 걸 좀 확인을 해보시고 이야기를 하시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러면 수도권 입주 물량을 합쳐서 볼 필요는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40년 내에 제일 부족한 상태로 몇 년간 지속될 것이다 라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반박으로 아니다. 인천이라든지 경기도에 물량이 엄청 많다. 뭐 예를 들면 뭐 연수구라든지 서구라든지 경기도 양주라든지 평택에 물량이 많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런 지역을 다 이야기하진 않죠. 자세히 뜯어보면은 서울의 통근 통학률이 높은 데는 입주 물량이 많은 데가 별로 없거든. 서울에 왔다 갔다 하는 많이 왕래가 찾은 곳에 생활권 개념이 있는 곳에 예를 들면 분당 같은데 용인 같은데 수지 같은데 특히 용인도 보면은 수지구가 있고 처인구가 있잖아요. 처인구 입주 물량이 사실 많거든. 그럼 처인구에서 서울로 통근 통학하는 비율이 얼마나 많은지 확인해 보면은 생각보다 많지 않거든. 그런데 이제 용인 입주 물량을 가지고 서울을 설명하려고 그러면 처인구 물량이 당연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용인에 입주 물량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서울의 통근 통학률이 높은 수지구 같은 경우에는 입주 물량이 또 많지 않거든. 그런 거나 아는 거죠. 그래서 생활권이라는 개념을 섞어서 같이 보시고 통근 통학률이라는 걸 보고 설명을 해야 된다는 거지. 쓸만한 데이터가 있고 굳이 이렇게 신뢰하기 좀 어려운 데이터도 있네요. PIR 같은 거라도. 그쵸. PIR 보고 투자하면 지금 저기 지방에다 막 쫙 깔아야 되거든요. 아, 그치. 그 PIR에 빠지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PIR에 빠지면 서울은 집은 절대 못 사고 서울은 항상 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서울은 항상 오르잖아. 이상하지 않아? 항상은 아니지만 서울은 전체적으로 긴 시간을 놓고 보면은 대부분 오르잖아요. 그죠? 그 이유를 PIR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PIR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PIR이 낮은 데를 선호하게 되는데 그러면 지방을 가야 돼요. 지방에 PIR 3, 2 이런 데도 많단 말이에요. 그런 걸 설명하기 위해서 지방이면서 아파트 가격이 싼 데가 PIR이 낮은데 거기다 심지어 있잖아. 막 그 지방에 대기업 있잖아. 그런 대기업들이 있는 데는 대기업도 있고 PIR도 낮아. 그러면 집값이 떡상하는 거지. PIR 기준으로 보면은. 그래서 그런 데를 이제 추천을 하게 된다니까요. 이 와중에도 서울을 안 사고 지방을 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뭐 2억, 3억짜리 이런 걸 캡 투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하락론임에도 불구하고 뭐 댓글이나 이런 걸 보면은 뭐 500만 원 받고 컨설팅 받아서 그런 거 샀다. 근데 처물렸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 내가 봤어. 봤다. 근데 이제 물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일반의 오류에 빠질 수 있는 거지만 좋은 거 하셨겠죠. 지방에 좋은 거 막 대기업도 들어오고 막 오르는 거 추천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니다라는 거죠. 지방에 집을 안 사는 이유가 있겠죠. 안 사니까 가격이 낮겠죠. PIR은 그런 문제가 있다. 지금 그래서 지방 가고 지방이 올랐냐고. 그럼 그 입주 물량이 터지든 말든 간에 PIR만 낮으면 사면 되는 거야. 거제도 사면 되고, 사천도 사면 되고, 이천도 사면 되는 거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천에 SK 하이닉스가 있지만 집값이 싼 이유는 뭘까요? SK 하이닉스 다니시는 분들 중에 이천에 살고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됐나요? 통근버스로 왜 광교에서 왔다 갔다 하고 분당이라든지 이런 데서 삼성도 그렇고 다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뭘까요? 돈을 좀만 벌면은 나오는 거예요. 신입사원 때는 그 근처에 살지. 나온다니까? 근무하기 때문에 살아야 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집은 여기다 안 산다는 거죠. 살지만 안 산다는 거죠.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돈은 여기서 벌지만 집은 딴 데 산다는 거죠. 사천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진주에다 집을 산다니까요. 그 근처에 공부시켜야 되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살 수는 있겠죠. 또는 거기 몇 년 근무하다 올라온다니까요. 아니면 서울에 사놓던가. 그 다음에 PIR은 뭐가 문제냐면 특히 그런 문제도 있지만 PIR은 금리가 빠져 있잖아요. 빚을 내서 집을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빚을 내서 사는 사람들은 대출이 많이 나올수록 더 비싼 집을 사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금리가 내려가면 집값이 일반적으로 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부정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어디 가서 창피한 소리예요. 어디 가서 내가 옛날에 그랬는데 그런 이야기하면 창피하다. 창피하다는 소리 듣는다라는 게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서울대 모 교수님의 이야기예요. 금리가 내려가면은 대출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더 큰 집을, 더 비싼 집을 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일반적으로 금리가 내려가면 집값이 떡상하지 않습니까? 2020년에 실제로 대출받은 사람들 중에 1%대 대출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때 집값이 떡상했지 않습니까? 돈을 많이 푸니까. 그러니까 이게 거기에는 금리가 없잖아요. 금리도 없어요. 그래서 PIR에 빠지게 되면은 서울은 항상 빠질 거니까 서울은 못 사게 되고 PIR이 낮은 지방은 사게 되는데 지방은 성과가 좋던가요? 다주택자들을 지원해주는 시절에는 지방 가서 임대사업자가 되기를 권장하는 거였고 예전에 그래서 지방 가서 많이 샀죠. 저도 그 대열에 있었지만 이제는 지금은 다주택자는 악이잖아. 다주택자가 돼가지고 좋을 게 별로 없잖아요. 세금 문제라든지 취득세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집이 이미 다주택자별 생각 없이 2개, 3개 있던 사람들도 다 팔고 그 돈 팔고 돈 들어오니까 뭐해? 가만히 있어? 통장에 넣어놔? 아니지. 그 돈을 모아가지고 또 좋은 데로 가니까 똘똘한 한 채, 자신만의 똘똘한 한 채로 계속 가는 거고 그게 가장 심하게 중첩돼가지고 집중되는 곳이 강남인 거잖아. 근데 이 정책이 바뀔까? 앞으로? 다주택자들을 확 풀어줄까? 지방에 지금 취득세 풀어주고 뭐 풀어주고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자세히 읽어보세요. 1주택자가 지방에 미분양을 샀을 때 1주택자가 추가로 집을 한 채 더 샀을 때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지방에 풀어준다고 해서 지금 현재까지는 1주택까지는 괜찮은데 다주택자한테 혜택을 주겠다는 이야기는 혜택을 주겠다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 자체가. 그걸 이해를 해야 된다니까. 이제 지방에 규제 풀어줄 때 됐으니까 지방 내려가 집을 사자고?
여러 채를?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이런 트렌드 속에서는 일단 똘똘한 한 채를 먼저 마련하는 게 맞다라는 거고, 지방이 진짜 해야 될 시기가 오고 규제 자체도 투자자들에게 유리하면 그때 내려가도 되는데 왜 미리 이러냐 이거죠.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트렌드는 당분간 계속될 거라고 보세요? 그러겠죠. 당장 보세요. 내가 2주택인데 3주택을 지방에 산다고 생각해봐요. 12.4%나 13.4%를 내야 돼요. 그럼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내고 서울집을 샀는데 뭐 15% 20% 오르면 되잖아요. 자, 그런데 지방 같은 경우에는 많이 안 오르잖아. 지금도 많이 안 오르고, 지방은 왜 많이 안 오르냐면 금리도 높지만 물량이 많잖아. 서울이 물량이 전체적으로 전국에 제일 적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이 지금 산다? 근데 몰라, 지금 최저점이라 생각하고 하나 정도 사서 뭐 기다리는 건 괜찮겠지만 차라리 그럴 바에 내가 뭉쳐가지고 아직까지는 서울의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다주택이 되는 거에 대해서, 지방 아파트를 여러 개 사서 다주택이 되는 거에 대해서 정부에서 안 좋게 보니까 그게 실거주, 그 지방에 실거주 하시는 분들이 그거 사는 거는 나는 말리진 않겠어. 괜찮아 보이고 새 집이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외부에 계신 분들이,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지방에 가고 집을 두 채, 세 채, 네 채 한다?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규제 풀어주는 거를 지방에 투자하라는 신호다. 뭐 하락론자들도 인정하는 거 있잖아요. 지방에 뭐 미분양 사면은 세금 깎아준다든가 양도세 깎아준다든가 이러면 지방에 내려가면 된다. 그 이야기는 앞에 전제가 있어요. 다주택 규제가 없을 때 그렇게 하면 맞았는데 지금은 다주택 규제가 있잖아. 그래서 지방은 가뜩이나 조금 오르는데 12% 내고, 미리 12% 내고 복비 내고 뭐 내고 해갖고 그 조금 올라가지고 그 세금 낸 걸 상쇄할 수 있겠냐,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지방의 입주 물량 문제가 아직도 안 풀려 있는데 그게 올 하반기는 가야지 뭐 울산이라든지 부산이라든지 이런 데부터 해갖고 슬슬 풀리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풀리기 시작하는데 그걸 미리 들어갈 필요가 있냐, 이런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방에 관심 많으시면 올 하반기부터 지방 공부하시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아직까지는 그래도 서울이다라는 거죠. 정책을 봐야겠지만 아직까지 다주택자한테 우호적인 정책은 없다라는 거죠. 자, 계속 말씀드리지만 1주택이나 일시적 2주택까지는 선이요, 다주택은 악으로 보고 있다니까요. 그게 바뀌고 지방시장이 좋아져야지 가는 거지. 또는 그게 안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12%나 13% 취득세를 내고 양도세도 나중에 중과될지도 모르는데 그거 내고도 남을 만큼 상승이 확실하고 상승의 세기가 세면 그때 해도 되겠지만, 글쎄요, 그럴 때는 보통 끝물이더라 이거죠. 제가 경험을 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죠. 저도 2003년에 집을 사고 이제 20년이 넘었는데 23년 차지 집 산 거 기준으로 보면은 그 집을 사기 위해서 돈 모으던 기간이 또 한 2년 있었으니까 경험이 있단 말이지. 경험이 있는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과거하고 똑같은 패턴이 현재에도 반복될 거다라는 걸 가정해서 하는 거잖아. 니네들이 안 해봐서 그래. 그때 해봤어? 얼치기 같은 애들이 말이야, 안 해보진 않고 어떻게 알아? 막 이렇게 이야기해. 그런 시기에 놀린 거잖아. 그 이야기는 뭐냐면 과거의 나의 경험이 현재도 똑같이 반복될 거다라고 가정하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적이 있었어요? 과거는 반복되는 게 맞아요. 반복되는 게 맞는데 조금씩 다르게 반복이 돼요. 그래서 맨날 적는 거예요. 그래서 제 이야기는 뭐냐면, 저도 경험이 있지만 경험에 의존해서 하다 보니까 항상 조금씩 바뀌는 부분에서 막히더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런 거지.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릴 수 있잖아요. 영화 제목처럼. 그러면 지금 이제 분석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때하고 지금하고 같은 건 무엇이고 다른 건 무엇인지를 객관적으로 피셜로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니야. 오피셜로, 내피셜이 아니라 확인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랑 같은 건 이런 게 있고 다른 건 이런 게 있으니까, 이런 게 있는데, 그러면 같은 요소가 다른 요소보다 훨씬 크니까 이렇게 될 거다라고 설명하면 그 근거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개인적으로 연구도 해보고 할 수 있는데, 야, 이 새끼들아, 옛날에 있잖아. 옛날에 이랬어. 뭐 모르고 하는 이야기야. 그 똑같이 반복될 거야. 그때도 그랬거든. 이거잖아. 그러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뭐 2차 데드킷 바운스가 온다 이런 것도 똑같은 이야기인 거야. 아까 뭐 이야기했던 거 똑같은 이야기인 거야. 그때도 그랬어요. 지금도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것만 이야기하면서 다른 점도 있을 거 아닙니까? 2010년에서 2013년에는 사이는 한번 보세요. 기준금리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저는 하루 종일 아침에 출퇴근할 때 라디오 같은 걸 많이 들었는데, 팟캐스트 같은 게 많았죠. 라디오도 많이 듣고 했는데, 그때는 TV만 틀면 무슨 이야기가 나왔냐면은 그 이야기가 나왔어요. 미국이 망했다. 유럽이 망했다. 그리스가 망했다. 포르투갈이 망했다. 스페인도 망했다. 제일 마지막에 영국의 브렉시트까지. 그래서 브렉시트가 2016년이야. 영국이
그때까지만 해도 유럽 위기였어요. 유럽 위기설. 그리고 미국은 맨날 부채가 늘어났는데 이 부채를 더 내려 그러면 국채를 더 발행하려 그러면은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는데 승인 안 해줘. 승인을 계속 안 해주고 이래갖고 미국 정부가 디폴터가 날 수가 있다.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왔단 말이야. 그리고 건설사들도 망한다 그랬는데 건설사들 그때 100대 건설사들 중에 수두룩하게 망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그게 망하고 있어요. 뭐 신노가 망하고 몇 개 망했다고 하는데 그때는 틀면 나와서 틀면 IMF 때는 틀면 라디오만 틀면 그때 라디오 듣던 시절이죠. 라디오만 틀면 100대 기업 중에 어디가 망했다고 그랬고 2008년 금융위기 때는 100대 건설사 중에 몇 개가 망했다고 나왔거든. 지금이 그런 상황이냐 이거지. 그래서 이제 뭐냐면 그때는 금리가 올랐다니까요. 기준금리가 올랐다니까요. 한번 보시라니까.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제 이야기는 뭐냐면 그때랑 지금이랑 다른 거는 심리다라는 거죠. 심리. 그때 분위기 틀기만 하면 나오는 그 심리. 그리고 지방은 올랐다는 거죠. 서울만 놓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서울만 놓고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기준금리는 계속 올랐어요. 뉴스만 틀면은 세계 경제가 망할 것처럼 우리가 그때 그 부러워하던 미국이나 유럽이 계속 망한다는 이야기만 나왔어요. 그 상황에서 집은 필수제인데 사기는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집을 사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전세로 사는 게 맞을까요? 자, 간단한 이야기예요. 간단한 이야기. 10억짜리 집인데 전세가 5억해요. 그러면 어차피 집이 내릴 건데 이 집에 사는 방법은 매매가 있고 전세가 있고 월세가 있어요. 그러면 매매를 하겠어요? 전세나 월세가 훨씬 더 효율적인 거죠. 집값이 떨어진다 그러면 비용 대비 효율적인 거죠. 그래서 전세나 월세로 간 거죠. 그게 뭐냐 하면 컵에 물은 계속 차는데 이 컵에다 물을 부어야 돼. 그래서 내가 어제 사진 찍어 놓은 게 있는데 뭐냐 하면 샤브샤브 집에 가면 있잖아요. 그 육수 끓여가지고 거기서 이제 고기 넣어서 먹잖아. 근데 요즘에는 반띵. 그렇지 반반 하잖아. 반반. 이렇게. 그치 짬짜면처럼 이렇게 돼 있잖아. 근데 이 짬짜면처럼 돼 있는데 가운데가 이렇게 냄비 높이만 보면 게 약간 낮아.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 육수를 어디다 부어야 돼? 빨간 맛을 좋아하면 빨간 쪽에 부을 거고 빨간 맛을 안 좋아하면은 맑은 쪽에다 붓겠죠. 내 이야기는 뭐냐면 항상 유동성은 늘어나기 때문에 어딘가에 부어야 돼. 근데 그걸 빨간 쪽에 부을지 맑은 쪽에 부을지 결정하는 게 심리라는 거죠. 심리. 그 당시에는 심리가 전부 다 내리는 쪽이기 때문에 임대 쪽에 물을 부은 거죠. 그래서 그때 나온 게 미친 전세였어요. 미친 전세. 그 이야기는 뭐냐면 전세는 미친 듯이 올랐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는 게 그거죠. 그때는 매매는 마이너스 1이었지만 서울 기준으로 그런 거예요. 대구나 부산 다 올랐어요. 서울 기준으로 오는 겁니다. 매매는 마이너스 1, 전세는 플러스 2. 그래서 둘이 합치니까 플러스 1이었다. 그 얘기 뭐냐면 이 주택시장이라는 공간 안에 돈은 계속 차오르기 때문에 매매로 가든 전세로 가든 어디로든지 반드시 가게 돼 있는데 그렇잖아. 반드시 내가 집이 있어야 되니까 그때는 매운맛보다는 맑은 맛 그러니까 매매보다는 전세로 사람들이 몰렸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2가 오르고 매매 가격이 1이 빠졌다. 그래서 실제로 합치면은 플러스 1이었다라는 거죠. 입주 물량이 적으니까.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사람들이 어디로 붙고 있어요? 매매도 플러스 1, 전세도 플러스 1. 그래서 합치니까 2가 되는 거죠. 지금 정확히 말해 0.5, 0.5하고 1이 되는 거죠. 둘이 같이 가고 있다. 심리 자체가 다르다라는 거죠. 그게 제가 보기에는 이 2021년에 잔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라는 거지. 네, 여기서 좀 더 지지부진해지면 또 심리가 또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요? 자, 지지부진해지면 심리가 바뀔 수 있겠지만 이제 상황을 보세요. 저는 집값은 금리와 수급의 함수라고 생각해요. 단기적으로 모르겠지만 중기적으로 봐도 집값과 수급의 함수라고 생각해요. 근데 입주 물량은 서울 기준으로 보면은 40년 내에 최저로 몇 년 동안 유지가 될 거고 금리는 방향을 잡았어요. 방향을 한번 잡으면 2, 3년 동안은 계속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뭐 중간에 말은 많겠죠. 지금 물가가 다시 올랐네. 미국이 다시 어쩌나 하면서 뭐 말들은 많겠지만 아무도 금리가 다시 올라갈 거라고 얘기는 안 하잖아. 그러면 금리는 내려간다고 말하는 게 맞아? 올라간다고 말하는 게 맞아? 장기적으로. 2, 3년 동안은 내려가는 게 맞지. 그럼 금리도 내려가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경기 침체까지 왔어 지금. 왜냐하면 잠재 성장률 밑에 경제 성장률이고 그 다음에 한국은행장도 이야기했어요. 2월 달에는 전망치를 낮춰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잠재 성장률보다 밑으로 내려가고 있잖아요. 침체가 온 거잖아요. 물가 같은 경우도 2%를 유지해야 되는데 이미 1%대로 접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물가가 저물가를 걱정해야 되는 시기란 말이야. 그러면 돈을 풀어야 되는 거잖아. 근데 미국 눈치 봐가면서 지금 1월 달에 했던 이야기가 뭐야? 이창용 한국은 총재가 했던 이야기. 결국은 뭐냐면 우리는 내려야 되는데 미국 눈치 보면서 내려야 될 것 같아. 이 이야기인 거잖아요. 환율 때문에. 그렇죠. 눈치 보면서 내려야 될 것 같아. 이런 이야기잖아. 그러면 금리는 내려가고 수급은 최저점이고 그로 인해 지금 심리는 양쪽으로 골고루 퍼지는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럼 앞으로 이게 급변할 가능성이 있을까? 자, 두고 봐야 된다는 거죠. 계속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지만
이 당장 제가 보기에는 12월이 바닥이었던 것 같다. 물론 데이터를 계속 분석해봐야 되겠지만 1월 데이터도 취합해봐야 될 것 같지만 12월 기준으로 보면은 제가 보고 있는 데이터는 이거예요. 실거래 데이터가 올라오면 뭘 보냐면은 11월에 거래되었던 평형이 12월에 거래되었다면 두 개 차이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난달보다 올랐냐 내렸냐 이런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12월에는 마이너스였어요. 약부하. 2024년 내내 플러스였는데 12월은 약간 마이너스였단 말이에요. 0.1% 마이너스였어요. 그런데 1월 달은 데이터가 취합이 생각보다 많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플러스로 전환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12월 달이 바닥이었던 것 같아요. 실거래 기준으로는 그렇고 심리 기준으로는 10월이나 11월이 바닥이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으로 인해서 발생한 그 혼란 있잖아요. 혼란이 생각보다 영향을 많이 안 미쳤다. 박근혜 때도 그랬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12월에 바닥이 이미 쳤다라고 생각하고 항상 그렇지만 패턴이 12월 바닥치고 1월부터 다시 올라오는 패턴이잖아요. 대출도 많이 해준대요. 금리도 내려간대요. 물량은 사상 최저래요. 그러면 2010년에서 13년이랑 비교를 하려고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은 건 뭐고 다른 건 뭔지 같이 설명하면서 어떤 요인들이 더 큰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나는 이런 거지. 그냥 내가 그때 해보니까 그랬어. 그때처럼 될 거야. 지금 봐봐. 그때도 입주 물량 적었어. 나 이 이야기 끝이잖아. 이 이야기. 입주 물량 적었어. 끝이야. 아유, 지금 오른다는 이야기 하는 애들은 다 강의파리들이고 다 얼치기들이야. 해보지도 않은 것들이 어떻게 알아? 이런 식의 논리는 이제 제가 보기에는 뭐 들을 때 시원하신 분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발전적인 토론이 되거나 그런 건 아니라는 거지. 아이 네가 뭘 알아. 내가 그냥 해보니까 그래. 이런 거잖아. 우리 아버지 내가 어릴 때 아버지한테 뭔 이야기하면 아버지가 꼰대처럼이잖아. 막 야 이 새끼들아 그거 옛날에 인생이 그런 거야. 막 그런 거야. 그럴 때 똑같은 느낌이라는 거지. 토론을 하고 대화를 하고 그 다음에 서로 발전적인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나는 내가 최고야. 내 말이 진리야. 다른 애들은 잘 몰라서 그런 거야. 잃어버리면 뭔 이야기가 되냐고 더 이상. 그렇지. 그러면 토론하실 생각도 있으세요? 없습니다. 유효 수요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유효 수요가 없다. 그 가격에 살 사람이 없다. 살 사람이 없다. 서울에 수요는 많죠. 근데 그 가격에 살 사람이 없죠. 매물이 많으면 뭐합니까? 살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이제 수요자 위주로 보는 거잖아요. 이게 잘못됐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필수재 시장을 수요자 위주로 보면 안 되죠. 필수재 시장은 무조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 오늘 집에 가서 사야 돼요. 그게 자기 집이든 전셋집이든 월세집이든. 그죠?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저 집은 내가 보기에는 한 1억 정도 콘크리트 덩어리니까 1억이면 충분할 것 같아. 그거는 수요 입장에서 보는 거죠. 근데 실제 가격은 10억이야. 그러면 내가 10억이기 때문에 포기. 에이씨 너무 비싼데?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텐트 쳐요 이제? 다른 집. 그래서 당신이 지불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항상 요구해요, 집은. 항상 그렇습니다. 지불할 수 있는 최대 금액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내가 지불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최대 금액으로 맞춰서 가는 거잖아요. 내가 가고 싶은 집이 내가 지불할 수 있는 가격이지는 않잖아. 그래서 내가 지불할 수 있는 가격 범위 내에서 최대로 좋은 집을 가잖아. 그러면 내가 가고 싶은 집은 비나? 그 돈을 지불할 수 있는 사람이 또 있을 거 아니야. 그 뭐냐면 공급자 위주로 봐야 된다는 거, 수요자 위주로 보는 게 아니라 뭔 소리냐면 내가 저 집은 1억밖에 안 돼. 댓글 보면 모르죠. 강남은 5억까지 떨어져야 된다. 그러면 파는 사람이 5억에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네가 5억에 사고 싶더라도. 유효 수요 이야기 많이 하는데 이제 그걸 옛날처럼 시장 원리에서 수요와 공급이 만나 앉으면서 여기 좀 가격이 형성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발전적인 느낌으로 이야기한다 요즘에는. 그렇게 이야기 안 보고 레인지가 있다. 가격의 레인지가. 수요자들이 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가격이 있고 공급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가격이 있다. 그 두 개가 적당히 만나면 거기서 거래가 되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수요자 입장에서는 그 가격에는 절대 못 살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반대로 공급자도 그 가격에는 절대로 못 팔지. 그게 호가 아닙니까, 호가.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꼭 팔아야 돼요. 그러면 문제가 되겠죠. 꼭 팔아야 되면. 근데 꼭 팔아야 되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떨 때 가끔 가다가 수요자 위주로 되냐면은 역전세가 크게 나가고 도저히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어가지고 팔아야 될 때, 그럴 때라든지 이자가 갑자기 올라가지고 더 이상 못 버티고 팔아야 될 때, 그럴 때나 가능한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전세가 갑자기 올라가지고 역전세가 갑자기 막 10억, 2억, 3억씩 팍팍 빠지고 있나요? 안 빠지고 있잖아. 오히려 전세는 반등하고 있잖아. 계속 오르고, 전세가 지금 몇 주째 오르고 있는데 지금 전세 사기니 이런 거를
빌라 시장에서 신축 빌라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를 아파트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처럼 이렇게 섞어가지고 얘기하잖아요. 보통 전세 사기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지금 서울 주택 시장에서 아파트에서 전세 사기가 막 수십 채씩 나고 이런 걸 본 적 있나요? 근데 사람들은 다 전세 사기가 나고 있고 많이 나고 아파트에서도 그러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가스라이팅이 돼 있잖아. 그렇잖아요. 안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제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아파트 시장에서 전세 가격이 갑자기 빠져가지고 그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서 싸게 내놔야 될 이유도 없고, 자, 두 번째, 내가 이 집을 팔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돼? 다른 집으로 또 뭔가 또 집이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매물이 쌓이는 이유도 그렇다는 거죠. 내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싸게 팔아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지. 근데 선생님 매물은 왜 늘어납니까? 그래서 그걸 부동산을 이해 못한다는 거야. 신규 공급이 없는 이상 이 공간 안에 아파트 개수는 정해져 있고 거기에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서울의 공실률이 뭐 10% 공실률, 아파트 공실률이에요. 자꾸 뭐 이렇게 외곽에 있는 공실 이런 거 얘기하는데 아파트 공실률이 막 5%, 10%씩 돼요? 1%도 안 된단 말이야. 다 차 있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이 집을 팔면 다른 집으로 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매물을 내놨잖아? 그러면 여기에 누군가 들어오면 그 사람 돌고 돌아서 이 집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빈자리에 누군가 또 들어가야 되는 거야. 돌고 도는 거란 말이지. 그 내가 팔면 다른 집을 또 사야 돼요. 또는 전세나 월세를 구해야 돼요. 그러면 누군가 사서 또 전세나 월세를 놓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공간의 크기가 안 바뀌기 때문에 똑같다는 거야. 그래서 신규 공급 물량이 들어와야 이 공간이 커지는 거고 그 공간을 채울 사람이 또 필요한 거지. 매도 물량 가지고 공급이라고 설명을 하면 이 공간에 대한 이해가 병신인 거지. 노도강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데. 공간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노도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런 기사 봤는데, 자, 그러면 해보자. 이 객관적으로 좀 이야기해보자. 감정적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그냥 무너진다 그러면 무조건 노도강이야. 노도강. 금강구는 나오지도 않아. 맨날, 왜? 노도강에 사람들이 많거든. 영끌족 비명. 자, 그래서 제가 맨날 하는 게, 영끌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영끌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우리나라에서 영끌이 가능이나 하냐? 영끌이 진짜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영끌 담론에 대한 논문이 있지 않습니까? 논문. 그래서 그 논문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 논문에서의 그럼 영끌이라는 게 정의가 도대체 뭐냐? 그냥 내 친구가 찾았으면 이 새끼 꼴보기 싫으니까 영끌이야. 이거야? 그건 아니잖아. 신문에서 다 그렇게 얘기한다고. 영끌 담론, 영끌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래서 정부에서 DSR이 40%가 넘어간 사람을 영끌이라고 하기로 하자라고 한 거잖아. 그래서 그 논문에서 사실 DSR 40%가 넘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집을 샀는지 추정한 거죠. 추정했는데 그 퍼센테이지가 막 몇 프로더라? 3점 몇 프로인가? 뭐 1%인가? 우리가 영끌족들이 죽는다, 영끌족들이 많다라고 하려고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통계적으로 95%의 범위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 통이 하나가 있어요. 통이 하나가 있는데, 한쪽 빨간 공은 영끌이고요. 파란 공은 영끌이 아니에요. 지금 갖고 있는 사람 중에. 그래서 손을 넣어가지고 공을 뺐을 때, 영끌 빨간 공이 나올 확률, 영끌족이 나올 확률이 몇 프로 정도 될까요? 그러면 여러분들 뉴스 기사 보면 넣으면 바로 나올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게 손을 넣어가지고 해보면은 100번을 하면 3번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 산 사람 중이에요. 갖고 있는 사람 말고요. 3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95% 신뢰 수준으로 봤을 때, 보통 우리가 말하는 통계적으로 봤을 때 영끌이 많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아요? 영끌 자체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아요? 95% 신뢰 수준이면 영끌 적다. 그치. 그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검증하는 게 학문이라는 거고, 수학 체계를 수천 년 동안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게 확률 통계고, 정규 분포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검증이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뭐냐면, 영끌이라는 것 자체가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실제로 그 사람들이 영끌족이 집을 사가지고 망했으면 경매로 나올 거 아닙니까? 실제로 몰려가지고. 그럼 뭐 경매가 엄청 늘었다 그러는데, 대부분 이것도 가스라이팅이에요. 뭐냐면 저도 영상 올렸는데, 자, 빌라의 경매는 많은 건 팩트입니다. 공동주택이 경매가 늘어난 것도 팩트입니다. 빌라가 뭐 경매로 많이 나와요. 그 빌라에서 경매가 나온 여기는 이 전세 사기 문제잖아. 영끌이 아니고. 그리고 그런 이야기 하면서 은근히 아파트가 이번에 뭐 아파트 경매가 많이 늘었다 그러면 아파트가 영끌에서 경매가 엄청 많이 나온 것처럼 그런 논조로 쓴단 말이야. 그냥 문해력이 딸리는 거야, 문해력이. 자세히 읽어보면 이런 거예요. 그렇게 빌라가 많이 늘고 있고 공동주택도 늘고 있다. 공동주택은 아파트를 포함한다. 와, 그럼 아파트가 경매가 겁나게 많이 늘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공동주택에 뭐가 있어요? 아파트도 있고, 그 다음에 오피스텔도 있고, 뭐 도생도 있고 많잖아요. 그러면 오피스텔도 빌라 사기, 전세 사기 문제가 심각했잖아.
그럼 실제로 아파트가 몇 개 나오냐 이런 거죠. 그 서울 시내에 아파트 경매 나오는 거 있잖아요. 보면은 한 달에 1000건도 안 나와요. 1000건. 그 1000건 중에도 저번에 유찰된 거 또 넘어왔고 이렇게 또 넘어온 거 이런 게 중복으로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더 적겠죠. 그에 서울에 아파트가 있잖아요. 180만 호가 있어요. 180만 호. 1000건이 안 된다고요. 0.0 땡땡 수준이라는 거죠. 그러면 신문에서 말하는 영끌족이 있지도 않은 영끌족이 산 아파트가 경매로 쏟아지고 있다라는 말이 맞냐 이거죠. 확률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선동이다라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오히려 빚내서 집 산 사람들을, 열심히 빚 갖고 있는 사람들을 완전 조롱하는 거죠. 뭐 이런 걸 뭐라 그러지? 허수아비를 만들어가지고 공격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섀도우 복싱하고 있는 거죠. 있지도 않은 영끌족 뭐 아파트 가지고 섀도우 복싱하고 있는 거지. 이 소리는 입에서 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고 있는 거죠. 안타깝다. 그래서 그런 선동에 넘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집값 더 떨어진다고 쳐다도 안 본다. 10% 급락의 영끌족 비명하고 있고, 실수요 매수 관망세, 매물 적체, 가격 하락, 압력 작용. 그게 지금 대표적인 그 가격에 살 수요가 없다. 매물이 쌓이는 게 그게 증거다. 그래서 매물이 자꾸 쌓이다 보면은 급락할 거다. 이 이야기인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제 아까 설명 안 했는데 마지막에 설명하고 싶던 게 이거죠. 매물이 쌓이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지. 그럼 매물을 등록하는 문제에서 발생하는 착시도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했고, 매물이 늘어날 때 가격이 떨어지더냐? 그것도 아니다라는 거지. 그러면 매물을 내놓는 사람들의 심리를 이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매물을 내놓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그리고 매물이 쌓이는 이유는 뭘까? 거래가 많이 줄긴 했죠. 뭐 3,000건대로 줄었으니까 평균이 5,000건 조금 안 되는데 3,000건대면은 많이 줄긴 했죠. 근데 이게 거래가 엄청 많이 준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 2023년, 2022년 말에는 1000건도 안 됐었어요, 서울이. 그럴 때는 가격이 빠졌어요. 맞아요. 제가 보면은 서울의 가격이 최근에 하락하는 거래량은 1000건 이하입니다. 좋게 봐도 1500건 이하입니다. 근데 지금 서울은 그거보다 3배에서 많게는 2배에서 3배까지 지금 거래량이 크다는 거고, 10월, 9월부터 빠져가지고 10월, 11월, 12월 4달 연속으로 비슷하게 3000건대를 유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3000건대. 이게 막 갑자기 확 빠져가지고 막 500건, 1000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3000건대는 서울의 아파트 그 가격이 빠지려면 1000건 이하로 내려가야 된다는 거, 최근에. 데이터가 그렇다는 겁니다. 3000건, 그래서 안 빠지는 겁니다. 그럼 문제는 뭐냐면, 거래가 좀 없으니까 내 집을 내놔도 사주는 사람이 없어. 그러면 이걸 깎아가지고 팔면, 그러니까 매도자가 호가를 내리고 그 내린 가격이 체결이 되면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근데 매도자들은 내릴 생각이 없어요. 왜냐? 이거를 파는 이유가 실수요자 위주 시행이잖아요. 이거를 팔고 더 좋은 데로 가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면 잘 아시잖아요. 좋은 데는 가격이 더 오르고 여기는 빠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억짜리가 있는데 10억짜리는 5천만 원 올랐는데 얘는 15억짜리 가는데 얘가 1억 올랐고 16억이야. 이런 상태잖아. 그러면 이걸 팔아도 갈 수가 없는 거야. 그래도 이거 팔리면 어떻게 연거래하고 가보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 상황에서 얘는 1억이 더 올랐는데 얘를 5천만 원을 깎아가지고 팔아? 못 팔잖아요. 깎으면 이제 영원히 못 갈 수도 있는데, 그래서 내놓기는 했는데 자기가 원하는 가격이 안 팔리니까 계속 그대로 두고 있는 거죠. 이게 2022년 제가 침이 마르도록 설명한 급락의 메커니즘 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급락의 메커니즘은 전세 가격이 폭락하면서 보증금을 못 돌려주니까 매매를 해서라도 돌려주려고 하는 그런 게 하락의 메커니즘이었는데, 그거랑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이거는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서 파는 게 아니라 내가 이사 가기 위해서 내놓은 거기 때문에 가격 호가를 잘 내릴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매주 월요일에 우리 서울에 등록되어 있는 아파트들의 호가가 얼마나 내리는지 계속 매주 월요일마다 모니터링하고 있다니까요. 그 호가 내려가는 게 100분의 1에서 1000분의 1 단위로 조금씩 내리는 거는 최근에 내렸어요.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뭐냐면, 호가가 드라마틱하게 내려가거나 여러분들이 원하는 될지는 모르겠지만 막 급락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하고 다른 거죠. 그게 또 웃긴 게 뭐냐면,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선도 지고요. 그거 언제 되는데요? 근데 선도 지고 문제가 많아요. 무슨 문제가 많죠? 좀 하는데 가격이 빠져 급락할 수 있어요. 어떤 게 급락할 수 있죠? 선도 지고 경쟁률이 5대1에서 7대1이에요. 그러면 하나는 되고 나머지 6개나 4개는 떨어졌다는 거죠. 저거 맞습니다. 그잖아요. 그러면은 그 떨어진 데서 실망 매물이 쏟아져가지고 가격이 급락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도 지고 지정되고 나면은 그런 단지들이 실망 매물 가격이 급락할 수 있다.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급락을 하려고 그러면 전화해서 확인해 볼 수도 있지만 급락해서 전화해봐야 그런 거 없다는 이야기만 나오니까 실제로 그런지 확인해 봤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급락했냐? 급락을 하려면 전조증상으로 호가가 내려가야 됩니다. 맞습니까? 네. 호가가 내려가야겠죠. 호가가 내려간다는 이야기는 뭘까요? 시세 대비 싼 매물들이 일단 나와야겠죠. 그래서 그게 거래가 되면서 다다다닥 연쇄적으로 내려가야 되겠죠. 근데 좀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없어지고 다시 올라가고 이러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런 현상이 생기는지 확인해 봐야 되니까 제가 그래서 2024년 6월에 분당에 시세 대비 저렴한 아파트, 시세보다 저렴하게 호가가 나와 있는 아파트 저층 1, 2, 3층 빼고 개수를 세봤더니 360여 개. 엑셀이 그대로 있어요. 분당 금매를 저는 주기적으로 관심 지역에 금매를 한 번씩 뽑거든요. 근데 2012월, 그 이야기 나오고 2012월에 한번 뽑아봤어요. 선도지구 지정되고 난 다음에. 그게 80개, 86개로 줄었어요. 오히려 금매는 5분의 1로 줄었다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이게 금매가 나오고, 그 금매라는 게, 아니, 호가 대비 낮은, 그 시세 대비 낮은 호가로 매물이 나오고, 그게 거래가 돼야 되는데, 시세 대비 호가가 낮은 매물이 오히려 줄었다라는 거예요. 그럴싸한 이야기는 좋은데 좀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고 그런 거에 대해서 끝나고 나서 팔로우업을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아무도 그런 거 없죠. 그러니까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속아가지고 딱 듣기에는 그럴싸해 보이잖아요. 부동산 거래를 안 해봐서 그렇다. 분당 사람들이 왜 싸게 던져야 될 호가를 확 낮춰서 팔아야 될 이유가 있냐고. 그냥 살면 되거든요. 그렇지, 살면 되지. 그냥 그리고 팔면 또 어디 갈 건데.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보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국이 어수선하니까 또 최근에 이제 시국에 빗대가지고 심리를 죽이고 매물이 쌓이고 연골적도로 이제 죽기 직전이고 이런 식으로 다시 논리들을 자꾸 펼치는데 들으면 그럴싸한데 그래서 집값이 내렸냐 이거죠. 2024년 집값이 내렸냐 이겁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죠. 뭐 유튜브 보다 보면은 수많은 주장이 있지 않습니까? 내린다, 아니다 이 주장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현재 그럴싸한 논리들을 항상 새로운 논리들이 나오잖아. 그럴싸한 논리들을 보지 말고 이분들이 1년 6개월 전, 1년 전, 2년 전에 했던 이야기들을 유튜브 백지돼 있잖아요. 그리고 뭐 어차피 그분들은 뭐 대형 채널에 주기적으로 나오시잖아요. 대형 채널 하나 딱 집어가지고 2년 전 영상 한번 보시고 6개월, 1년 전 보시고 6개월 전 보시고 현재 한번 보세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 집값이 그분들 말씀대로 계속 내린다고 하셨는데 내렸는지 한번 보시라고. 그러니까 제가 다시 그래서 이제 2023년, 2024년 서울 기준으로 집값이 내렸는지 올렸는지 내가 검증을 해봤다 그랬잖아. 2023년은 6에서 7%, 2024년은 7에서 8% 올랐다고 하는 게 95% 확률로 맞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 이야기는 들을 때는 그때는 그럴싸하지만 실제로는 맞지 않았다라는 거잖아. 근데 지속적으로 그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여러분은 잘못된 이야기를 듣고 가스라이팅 당하는 걸 수도 있다. 계속 오른다고 했던 사람들도 있잖아. 그 사람들 말 결국 맞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이야기를 안 듣고 계속 그쪽 이야기만 듣는 건 뭔가 내 마음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줘서 그걸 계속 듣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은 따끔할지 모르지만 그 얘기를 들 때 그 근거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냐, 객관적으로 맞냐 안 맞냐, 그 검증이 안 되면 검증을 해주는 사람 이야기를 듣든가, 아니면 그것도 아니라 그러면 어차피 유튜브 알고리즘에서 안 나올 거니까, 검증해주는 사람 반대쪽은 안 나올 거니까 그것도 안 되면 그 사람이 했던 이야기 2년 전, 1년 전, 6개월 전 이야기를 들어보라 이거죠. 그게 맞았는지. 귀찮아서 안 찾아본다. 그러진 않아요. 자동 플레이 되는 거냐 이러고 듣고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안 된다. 그래서 친절하게 과거 영상 모아서 올려도 그것도 안 본다. 그래서 성지순례 영상 올려놔도 아무도 안 본다. 아무도 안 본다. 왜? 알고리즘에 뜨지 않는다. 알고리즘에 뜨지 않는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뭐 어떤? 망국쌤, 부동산은 큰 돌이라면서요. 네. 그러니까 맞는지 틀린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2년 동안 지켜봤잖아. 2년 동안. 1년, 2년 더 지켜봐야지. 미 주장이 맞는지 틀린지 알 수 있는 거 아니냐? 그게 이제 인디언 기우제 아니냐 이거죠. 비가 올 때까지 계속 기도를 하다 보면은 그 기도 때문에 비가 온 것 같잖아요. 근데 그 비가 오고 안 오고를 그 기우제 할 때 그 기도에 맞춰가지고 비가 오고 안 오고 합니까? 그렇게 해서 그렇잖아요. 지난 한학장제 잭팟이 터진 분들이 있죠. 그렇죠. 잭팟이 터진 거지. 그러니까 계속 이야기했는데 2016년도에 계속 내린다 그러는데 2020 맞았지. 딱 잭팟 한번 터졌는데 그때 막 안 그래도
그동안 집에 올라서 짜증나 죽겠는데 집값이 급락하고 이 사람들이 와 내가 뭐라 그랬냐 전부 다 그리고 유튜브 나서 전부 다 그래. 제가 옛날에 뭐라 그랬습니까? 2021년에 집을 팔 절호의 기회다 그랬는데 2020년에도 그랬고 2019년에도 그랬고 2018년에도 그랬고 그거 찾아보라니까. 그게 인디안 기우제 아니냐 이거지. 인디안 기우제. 세상은 그랬으면 하는 게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세상이 이래야지 막 이런 거 있잖아. 청년들이 마음 놓고 좋은 집을 살 수 있게 해줘야지. 이게 그랬으면 하는 거죠, 그거는. 그래야 애를 낳지. 그치, 그래야 애를 낳지. 그랬으면 하는 게 있고 그런 게 있는 거죠. 세상은 원래 그런 거야. 근데 지나고 나면 어때요? 그랬으면 하는 것보다는 세상은 이게 뭐 당장 내가 미래에 내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라고 생각하더라도 당장에 나는 어디에 맞춰서 살아야 돼요, 일단? 내가 강남 아파트 집값이 5억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랬으면 하는 거잖아. 근데 5억이 안 되잖아. 그럼 당장 내가 뭐 강남에 집을 살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가격에 사야 되는 거잖아. 그런 게 있는 거지. 그러면 일단은 그런 거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해봐야지. 그치? 현실이니까. 그래야 현실에 적응해서 살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랬으면 하는 파라다이스만 보고 살면 현실에 적응이 안 되는 거야. 본인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본인이나 본인 가정의 가정 경제에는 그런 게 그랬으면 하는 거를 보고 사는 것보다 그런 것을 보고 사는 게 도움이 훨씬 된다는 이야기죠. 2025년에 여전히 공급은 부족하고 갈수록 공급 부족은 서울은 심해질 거고 금리도 이제 방향을 정했고 1, 2년, 2, 3년 동안은 금리가 하락의 방향으로 잡은 것 같아요. 이 두 가지를 종합해 볼 때 큰 돌은 점점 데워진다. 부동산이라는 큰 돌은 점점 데워질 건데 아직도 하락론에 빠져 있으면 어떡하냐. 물론 통계 데이터가 KB라든지 한국감정원 데이터는 거래량이 적을 때는 두세 달, 거래량이 많을 때는 한두 달 늦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1월 달에 하락 전환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두세 달 전의 이야기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그래서 1월이나 2월에는 KB나 한국감정원, 한국부동산원 데이터가 하락으로 나올 수 있지만 그거는 한두 달 전의 이야기다. 그래서 저는 아직도 이렇게 생각한다. 2023년에 집을 사지 못했고 2024년에 집을 사지 못했던 사람이 2025년에 사지 않으면 2026년에 후회하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사고 안 사고는 본인의 선택이지만 집을 사려고 생각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조금 늦긴 했지만 2025년도 서울의 핵심지에 또는 서울의 집을 사는 것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생각하고 특히 2025년은 이제 강남이라든지 뭐 마용, 성광 범위를 벗어나서 그 외곽 지역도 이제 상승의 폭이 점점 커질 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실질적으로 우리 이제 서민들한테 다가오는 거잖아요. 내 집 마련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이제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할 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